수홍진우가 새로운 직업 영혼 사냥꾼이 되어 돌아왔다. 청년은 지친 듯 했지만 바로 그때 진아의 전화가 그의 잠든 마음을 깨웠다. 민희야, 오늘 학부모 회의 있는 거 기억나? 진우는 급히 움직였고 이내 학교에 스타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진아조차 이게 정말 오빠 맞아? 라며 놀랄 정도였다. 평소엔 체육복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중요한 자리라 단정해야지. 동생 얼굴에 먹칠할 순 없으니까. 길거리의 여학생들은 잘생긴 진우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진아도 흐뭇하게 누구 소개시켜줄까? 오빠 여자친구 있니? 라며 장난쳤다.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냐, 그런 거 없어. 라며 동생을 걱정했다. 교실에 들어서자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동생분은 성품과 성적 모두 우수한 모범생이에요. 친구들의 본보기죠. 진우는 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에 환하게 웃었다. 선생님은 현재 모의고사 성적도 의대 합격권이라 부담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만약 동생이 사냥꾼의 힘을 깨운다면 형으로서 응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진우는 단호하게 절대 위험한 직업 시키지 않겠습니다. 라며 다짐했다. 선생님은 안심하며 또 한 가지 부탁을 덧붙였다. 바로 쌍이와 관련된 이야기였다. 그날 오후 진우는 쌍이를 만나러 갔다. 처음엔 몰라볼 정도로 변한 모습에 놀랐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갔다. 진우는 자신과 함께 찍힌 사진을 내밀며 세상이 참 좁구나. 동생 친구였구나. 라고 말했다. 쌍이는 선생님 말도 듣고 싶지 않다며 학교 가길 거부했다. 진우는 경험 많은 사람답게 설명했다. 2급 사냥꾼인 네가 혼자 벌기 힘들어. 내 팀에 합류하면 이번처럼 조금 벌 수 있어. 하지만 쌍이는 나도 2급이다. 내 말 안 믿는다. 라며 반박했다. 진우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쌍이가 사냥꾼 되길 응원하지만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면이 바뀌어 공항. 원치 않는 손님 황동수 S급 사냥꾼이 한국에 돌아왔다. 진춘이 직접 마중 나왔고 황동수는 여긴 여전하네. 습하고 눅눅해. 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협회 관리자가 직접 마중 나온 것도 놀라워했다. 얼마나 머무를 건지 묻자 여기 오래 있고 싶지 않다. 라며 솔직히 말했다. 진추는 황동수의 귀환 이유를 알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황동수 죽음과 관련돼 있다. 진추는 그만 연기해라. 단순히 둘 만나러 온 거면 협회가 이렇게 감시하진 않는다. 고 경고했다. 황동수는 진우 제거를 원했고 진추는 그저 맡은 임무를 완수할 뿐이라고 맞섰다. 장면 전환 건희와 조종인이 이끄는 팀이 바다에 떨어진 괴물 시신을 수거했다. 괴물들은 하늘로 날아 새 땅에 접근하려 했지만 아직 멀었다. 시간이 흐르면 나라에 큰 위험이 될 것이다. 그날 밤 쌍이는 진우에게 이끌려 거대한 문 앞에 섰다. 연습하기 전에 청년은 먼저 상민에게 연락을 취해 도움을 청했고 그는 기뻐했다. 이전에 약간 속았던 아픔도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상이가 바로 그 동생임을 알아챘다. 진우도 외부인이 그들의 돌파 임무에 참여하도록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미안해했다. 그러나 형은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았다. 듣자 하니 그가 훈련 과정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했다. 다들 조금 놀랐다. 알고 보니 이 훈련은 상의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 이곳에는 수많은 게이트가 나타나고 있었다. 갑옷을 입은 사냥꾼이 다가와 서둘러라며 재촉했다. 상민이 두 사람에게 소개했다. 이 사람은 김춘 A급 사냥꾼이다. 첫인상부터 그는 방어에 능한 타입이었다. 이번 훈련은 젊은 멤버들을 위한 것으로 그도 그중 하나지만 A급이라 팀장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는 2급 둘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 마치 다리에 쇠사슬을 채우는 것 같아 불만인 표정이었다. 형이 오늘 팀 구성을 간단히 소개했다. 신명으로 A급 1명, B급 5명, C급 2명, 그리고 진우와 상이 한 쌍이었다. 청년은 동생에게 지하 감옥 속 잔혹함을 보여주려 했지만 팀에는 강자들만 있어 C급 난이도의 게이트가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 조수는 맨에게 무리하지 말라며 새 사냥꾼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팀 돌파를 지시했다. 그들은 기분 좋게 돌입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다. 잘생긴 형이 이끄니 즐거워 보였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서자 진우는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푸른 게이트가 갑자기 붉게 변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고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진우가 상의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실패했다. MH상은 겨우 머리만 내밀었다. 상민은 백호 부대에 연락했다. 게이트가 C급에서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소식에 회장인 비우노는 충격받아 즉시 출동을 명령했다. 한편 맨과 그 안의 사람들은 다른 차원으로 옮겨졌다. 온통 하얀 눈뿐이고 게이트는 사라졌다. 김추는 상황을 파악하며 이것을 붉은 게이트라 불렀다. 상희가 호기심에 물었고 진우가 설명했다. 일반 게이트와 달리 이곳은 특별한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외부와 격리된다. 탈출 유일한 방법은 보스를 물리치는 것뿐이며 외부인은 개입 불가능하다. 게다가 등장하는 몬스터들은 평소보다 훨씬 강력했다. 설명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화살이 날아와 팀 내 최악치 C급 청년을 즉사시켰다. 그러나 상희는 진우의 보호 덕분에 무사했다. 이 장면을 본 B급 여사냥꾼은 크게 놀랐다.
팀장도 얼음 요정들이 멀리 있어서 위협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만약 2달 전이었다면 그가 표적이 되었을 거라고. 상희도 요정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이 무차별적으로 목을 찌르는 걸 보며 진우는 분노했다. 이것이 사냥꾼들에게 주는 첫 인사 같은 것이었다. 순진한 동생이 형에게 물었다. 저건 뭐길래 이렇게 잔인하냐고. 그는 얼음 요정이 잔인한 본성을 지닌 백귀라 불린다고 설명했다. 이는 차가운 지역에 출몰하는 흰 요정을 뜻한다. 김추는 팀을 재정비하며 게이트가 격리되어 난이도가 B급 이상으로 올라갔음을 알렸다. 살아남으려면 강자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모두를 보호할 순 없어 하급 멤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 남으면 동사하거나 얼음 요정에게 사냥당할 뿐이었다. 강등자들은 복종을 맹세했다. 남은 C급 청년은 함께 가려 했으나 밀려났다. 당연히 진우와 상희도 마찬가지였다. 이곳에서 하루는 바깥에서 1시간과 같았다. 최악의 경우 몇 달간 계속될 수도 있었다. 보스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그들은 무거운 짐을 버려야 했다. 김추는 위로하며 승리하면 모두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때 B급 여성이 갑자기 맨팀에 합류하고 허락을 받았다. 팀장은 이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녀는 진우에게 다가가 김춘이 아까 화살을 손으로 잡은 걸 몰랐다고 했다. 맨이 매우 강해서 그녀가 따라가기로 했다고. 다행히 여성 멤버가 생겨 상의가 한결 편해졌다. 팀 분배가 끝나고 고급 사냥꾼들은 정면 경로로 진우는 숲속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모두의 무사함을 빌었다. 김춘팀은 나무에 긁힌 자국을 발견하고 2급 청년이 모두를 죽음의 길로 인도할 거라 생각했다. 이곳은 빙설 곰의 영역이었다. 몇몇도 동의하며 매니 훈련도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추는 왜 자신이 진우를 리더라고 당연하게 여기는지 의아해했다. 그때 C급과 B급 청년 발킨이 있었지만 생각할 틈도 없이 흰 곰떼가 나타나 모두가 방어태세를 취했다. 곰이 너무 커서 모두가 두려워했다. 김추는 바라는 게 없고 다만 살아남기만을 바랐다. 그는 곰을 먼저 공격하게 했다. 결과는 방패에 막혔다. A급이라 곰 따위는 대수롭지 않았다. 한 방에 반으로 자를 수 있었다. 다른 이들은 겁먹지 않고 계속 싸웠다. 반면 흰은 진우에게 멈추라 말하며 왜 이런 위험한 곳으로 이끄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매는 이곳이 곰의 영역이기에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기서는 곰만 조심하면 되고 지능적인 얼음 요정에게 쫓기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흰은 그 말을 듣고 놀랐다. 그가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문제는 야생동물이 아니라 날씨였다. 진우는 춥기 시작해 상태창을 열어 따뜻한 옷 몇 벌을 꺼내 모두에게 나눠줬다. 3명은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다. 공간 마법으로 고급 사냥꾼도 아이템 몇 개만 지닐 수 있는데 상희는 진우와 관련된 이상한 일들을 목격했다. 상희는 형에게 이게 뭔가 물었고 그는 멋지게 대답하며 동생을 이 일에 끌어들인 만큼 책임질 거라고 말했다. 보호할 테니 묻거나 요구하지 말고 내 결정만 따르라고 했다. 그래서 상태창을 열어 몇 벌의 따뜻한 옷을 꺼내 모두에게 건넸다. 3명은 이 장면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마법 공간에서는 고급 헌터조차 몇 가지 아이템만 휴대할 수 있는데 송이는 진우와 관련된 미친 사건들을 목격했고 진우에게 이것이 어떤 종류의 일인지 물었다. 진우는 멋지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가 그녀를 이 일에 끌어들였으니 책임질 거야 라고 말했다. 보호를 부탁하며 어떠한 질문도 하지 말고 내 결정에만 따르라고 했다. 송이는 순순히 따르는 표정을 지었고 진우는 두 사람에게 절대 묻거나 요구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그때 곰무리가 침입자를 감지했고 세 사람은 공포에 질렸지만 진우는 그 자리에 서서 역경을 극복하는 자와 계잡이 암살자 스킬을 발동해 문 밖에서 능력치를 높이고 있었다. 그 순간 비윤호는 매우 걱정했다. 그는 S급 헌터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이제는 김춘에게만 기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상민은 그 안에 자신들의 길드원이 아닌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었고 진우가 그가 어떤 등급인지 물었을 때 그는 2등급 각성자이지만 2번째 각성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가 매우 강하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김춘이 동수를 데려오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백호의 상급자가 현장에 나타나 몇 마디 짓궂게 놀렸고 비윤호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상대방은 미국으로 이민 간 헌터라면서 왜 자신의 영역에 있냐고 물었다. 동수는 진우가 올 수 있는데 자신은 왜 못 오냐고 반문했다. 그는 S급 헌터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운이 나빠 바로 그를 찾으러 왔을 때 붉은 문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는 아마도 그 안에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김추는 동생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놀라워하며 붉은 문 덕분에 황동수와 맞닥뜨리지 않아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때 백곰무리는 진우의 압도적인 힘에 굴복했고 3명은 왜 2등급 헌터가 맨손으로 이렇게 무서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곰사냥은 이미 잠시 후 모두가 모닥불을 피우고 곰고기를 구워 배를 채운다. 진우가 있어 이제 그들은 안전하다. 진은 그를 이상한 인간이라 여기지만 윤호는 다르다. 선배가 멋지게 싸우는 걸 보고 맨과 싸운 적이 아직 없었는데도
곧바로 곰무리의 본거지를 찾아 도전장을 내민다. 젊은이는 어두운 군단과 함께 출전한다. 이지스와 함께 이들이 맡은 첫 임무였다. 양측은 피를 말리는 전투에 돌입한다. 곰무리는 홈그라운드와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진우 일행은 더 뛰어난 전투 기술과 마법사들의 지원을 받는다. 전세는 유리하게 흘렀으나 마족 병사들의 회복에는 많은 만화가 소모되었다. 그때 곰무리의 우두머리가 등장한다. 자신의 군대가 쓸려나가는 걸 보고 홀로 앞장서서 적들을 휩쓴다. 마법 공격도 통하지 않고 광역 피해 기술까지 가지고 있어 진우의 만화는 바닥났다. 이를 본 맨은 이지스를 전투에 내보낸다. 그는 천천히 강자의 위험을 보여주며 다가간다. 곰이 달려들었지만 빗나가고 그 대가로 마장군에게 팔 하나가 베었다. 이지스는 곰의 몸을 가로질러 찌르고 베었다. 진우는 이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신에게 한 방 먹였던 자답게 강력했다. 곰은 분노했지만 머리부터 베이고 만다. 맨은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보며 자신이 마장군보다 약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지스의 활약을 칭찬하고 물러난다. 장면은 다시 진춘에게로 전환된다. 진춘은 곤경에 처해 있었다. 그의 부대는 얼음요정 군대에게 쫓기며 반격도 못하고 있었다. 그는 겁에 질려 도망쳤고 그 모습을 요왕이 지켜보고 있었다. 요왕은 영혼을 불러 곰무리를 부활시켜 자신을 위해 쓰려 했다. 그 수는 상당해 젊은이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음을 느낀다. 장면은 외부 세계로 넘어간다. 붉은 문을 통과한 지 약 3시간, 시간의 차이가 커서 내부에서는 며칠이 흘렀다. 내부 환경이 혹독해 황동서우는 맨이 죽었을 거라 생각하고 돌아가려다 갑자기 맨이 여기 있는 걸 깨닫는다. 맨은 배꼽파 사람이 아니기에 이 말의 형은 걱정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두 사람을 초대한 사실을 털어놓는다. 두 사람은 친구였기에 시급문을 구경하러 온다는 이야기에 맨을 데리고 온 것이었다. 동서우는 돌아서려다 곧바로 맨의 목을 잡는다. 그는 이 녀석이 뭔가 냄새를 맡고 접근한 걸 확신했다. 평소 그가 흥미로운 걸 발견하는 게 특기였기 때문이다. 윤호는 동료가 괴롭힘당하는 걸 보고 제지하며 그 개새끼 손떼라고 외쳤다. 작은 이 나라에서 감히 내게 명령을 내리다니 정말 우습군. 두 사람 사이에서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자 상민은 걱정스러웠다.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안 좋아하는 건 분명해서 충돌의 불씨가 되었다. 지금 김추는 다시 숲으로 돌아와 며칠간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스스로 다짐했다. 충분히 준비된다면 절대 지지 않겠다고. 그러다 진우가 남긴 곰의 시체를 발견하고는 두려움에 쌓였다. 왜 빈곰과 마주치지 않았는지 궁금했는데 이미 다 쓸려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지금 머릿속에는 2등급들이 모두 쓸어버렸다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자리 잡았다. 아마 백기들이 한 짓일 거라고 생각했다. 동서와 비윤이 주먹을 휘두르자 진추는 대신 맞으며 살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덕분에 팔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그가 강한 이유도 알 수 있었다. 두 사냥꾼 S등급과 맞서 맞받아쳤으니 말이다. 동서가 무언가 의심하는 기색이었지만 2달 전 매니 진우의 능력치를 다시 확인했고 진우는 여전히 2등급 사냥꾼일 뿐 변화는 없다고 확신했다. 듣자마자 이름은 믿지 않았다. 그저 겉모습에 불과하다며 그 거짓말은 그에게는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였다. 누군가에게서 메시지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떠났다. 역시 상민은 진우의 능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 그가 무사히 빠져나올 거라 믿었다. 3명의 그룹은 웃으며 즐겁게 지내고 있었고 아무런 긴장감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준비는 맨이 철저히 챙겨주었다. 김추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 왜 약한 자들이 살아남고 자신을 따르는 이들은 그렇지 못한가. 게다가 따뜻한 옷과 텐트, 음식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원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김추는 자신의 팀이 굶주림과 갈증으로 모두 죽었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이렇게 즐기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처음부터 나눠주지 않은 것에 분개하며 자신이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생각해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김추는 진우가 미리 알고 남은 것이라 추측하며 누가 주모자인지 밝히라고 협박했다. 그때 진우가 돌아와 시끄러운 소리를 피하려 자리를 옮기자 그를 바보라고 꾸짖었다. 위험한 손님까지 데려와서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것이다. 결국 그들은 은신해제를 요구했다. 그러자 얼음 요정의 부대가 나타났다. 가장 놀라운 것은 벌레도 함께 있어 3명을 두렵게 만들었다. 상대도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 더미 속에 진주가 하나 섞여 있었다. 서로 몇 마디 나누자 요왕이 놀랐다. 처음으로 자신이 이해하는 말을 하는 존재를 만났기 때문이다. 진우도 약간 놀랐고 하진이 괴물의 언어도 할 줄 아느냐고 물었다. 진우는 시스템 개입 때문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요왕은 대화가 쉬워졌다며 정보도 공유했다. 정찰병들이 인간 중 강한 자가 있는데 자신과 싸우길 원한다고 보고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청년은 죽임을 당했다. 전날 우리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두 강자가 격돌하며 요왕은 흥분했다. 그는 싸움을 계속할 생각이었다. 왜 인간도 아닌 자가 약한 자들과 섞여 있느냐고 물었지만 진우는 이해하지 못했다. 요왕은 진우 자신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생각했다. 그는 얼음마왕 속에서 인간을 죽이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진우 앞에서는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이 그가 특별한 이유였다. 나도 이해가 됐다. 그들은 시스템에 의해 조종당하는 존재이고 진우는 플레이어라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이다. 상대는 무의미한 싸움을 피하려 했다. 그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며 우리를 넘기자고 했다. 그러면 우리도 진우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진우는 아직 승낙하지 않았지만 무엇인지 왜 무작정 인간을 공격하는지 묻자 시스템이 답변을 막았다. 요왕은 매니 계약에 동의할 줄 알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 되물었다. 진우는 우리와 적이 될 자신이 있냐고 묻자 미소 지으며 가진 병력을 모두 소환했다. 3명은 괴물무리 한가운데서 공포에 질렸고 하지는 진우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두 강자는 서로를 겨냥해 대치했고 병력들이 전투에 돌입했다. 많은 이들이 죽었지만 3명은 탈출하려 애썼다. 몇몇이 암살을 시도했지만 쏘려던 화살은 모두 맨에게 부서졌다. 청년은 상대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느꼈다. 불멸임에도 어둠의 군단은 크게 소모되었고 현재 전황에선 오래 버티기 어렵다. 게다가 보스는 진우보다 훨씬 강해 이기기 어렵다. 맨은 더 강력한 힘이 필요했다. 요왕은 자신을 바꿔라 소개하며 다시 공격했다. 맨은 무기 회수 스킬이 짜증나지만 1대1 싸움이라 오래 못 버틴다며 박가의 전투 본능을 자극했다. 박가는 불의 마법을 맞고 김춘이 깨어났다. 청년은 맨에게 복수하려 달려들었고 요왕은 흐뭇해하며 이 상황이 미기스의 계획임을 알아챘다. 미기스가 시야를 가려 박가가 접근하자 새 전사가 나타났다. 진우가 바보 같은 자를 로그아웃 시킨 것이었다. 청년은 새마령을 아이언이라 이름 붙였다. 그는 A등급 사냥꾼이라 유용했고 적을 도발하며 BCA를 유인했다. 상대는 암살자 타입이라 중무장 전사와는 상대가 안 됐다. 이 모습을 보던 나는 사냥꾼 전투가 항상 이런 건지 궁금해졌다. 누군가는 이걸 봤으면 사냥꾼 되기 싫었을 거다 라고 말한다. 요왕은 거구가 지루하다며 미기스와 함께 싸우자고 제안했다. 미기스도 협조하며 마령들이 호흡을 맞췄다. 아이언은 상대를 과소평가했고 진우는 몇 가지 스킬을 숨기고 있다가 방심한 순간 찔렀지만 치명타는 피했다. 진우도 상대가 강함을 인정했다. 확실해졌다. 요왕이 자신을 박쥐라고 소개하며 김춘에게 돌진했다. 그에게는 무기를 회수하는 몇 가지 짜증나는 스킬이 있었지만 이처럼 맨손 대결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려웠다. 박쥐는 전투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김춘은 마법사팀의 불꽃 공격을 날리며 큰 폭발음이 났고 김춘은 정신을 차렸다. 분노한 청년은 복수를 위해 달려들었다. 요왕은 이 상황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지만 이것이 미기스의 계획임을 알아채지 못했다. 미기스가 불러 시야를 가렸고 박쥐가 접근하려 할 때 새로운 전사가 나타났다. 알고 보니 진우가 그 바보를 로그아웃시켜 헌신하게 했던 것이다. 청년은 새 마술을 아이언이라 이름 붙였고 그는 A급 헌터라 매우 유용했다. 즉시 상대를 도발해 상대가 자신을 노리게 만들었다. 상대는 암살자 계열이라 중장급 전사인 아이언이 상대가 되지 않았다. 송이는 안에서 이 광경을 보며 헌터들의 전투는 언제나 이런가요? 라고 물었고 여자가 부인하며 이런 걸 미리 봤다면 헌터가 되지 못했을 거야 라고 답했다. 요왕은 큰 녀석이 지루해 보이자 민과 미기스에게 함께 돌진하자고 했다. 그들도 기꺼이 두 마술을 조화롭게 협력시켰다. 상대가 아직 몇 가지 스킬을 숨기고 있어 박쥐가 상대를 얕잡아봤다. 진우가 상대가 방심할 때 칼을 찔렀지만 치명타는 피했다. 그는 상대가 매우 강하다고 인정했으나 부하들은 돌아보니 엘프 얼음족 전체가 이미 쓰러져 있었다. 분노한 그는 계속 싸움을 걸었고 진우는 무기를 던져 그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어리석었지만 미가 의도한 놀라움을 주려는 작전이었다. 철퇴 아이언은 멀리서도 물건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가졌고 마법사 팀을 목표로 단단히 고정시켰다. 마법사들은 불태우는 주문으로 한 지역을 휘감아 몰아붙였다. 벽지에 몰린 박엑스는 고함을 질렀지만 뜻밖에도 맨은 언제 왔는지 몰래 접근해 전투는 이미 끝났다고 선언하며 아이언에게 마무리 일격을 날리게 했다. 피곤했지만 맨은 성공적으로 레벨업했다. 하지만 돌아서니 그 남자가 맨의 시체를 두드리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맨이 타일렀다. 뭐든 적당히 해야지. 아이언은 이해 못하고 오히려 승리를 기뻐했다. 진우는 동료들 곁으로 돌아가 모든 게 끝났다고 알렸다. 그때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세 사람은 기쁨에 환호했다. 밖에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도 나왔다. 비유는 그들을 보고 김춘인 줄 알았지만 현실은 너무 냉혹했다. 진우와 송이는 마지막으로 나오는 두 사람이었다. 상민은 기쁨에 차 있었고 문은 닫혔다. 회장은 충격을 받으며 다른 이들은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희는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는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낮은 등급 헌터들만 돌아왔다. 상민이 동생을 데려가자고 재촉했지만 백호 회장이 막아섰고 그는 피곤하다며 협조하지 않았다. 상민은 동생에게 이제 돌아가자고 재촉했지만 백호의 회장이 막아서며 자신은 힘들다며 협조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뿌리치며 궁금한 게 있으면 다른 두 사람에게 물어보라며 무례하게 굴었다. 비윤호는 이 청년이 너무 건방지다고 느껴 전투 모드로 전환하며 위협했다. 사라진 6명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니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고.
이에 상민은 자신이 두 사람을 구했다며 책임감이 있다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맞다고 노려보았다. 비윤호는 겁을 먹고 결국 손을 놓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진우가 떠난 뒤 회장은 그 청년에 대해 흰에게 물었지만 흰은 모른다고 했다. 보스몬스터를 쓰러뜨린 이후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다고만. 상민은 진우가 피곤한 것뿐이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대신 말했다. 회장은 어떻게든 그 청년을 다시 초대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동생은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주며 기뻐했고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며 다음에 또 만나길 바랐다. 진우는 그런 광경을 보며 어이없어했다. 끔찍한 상황을 겪었는데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진우는 전리품을 꺼냈다. 전투 후 받은 무기였는데 예전에 혼요왕을 놀리려 했지만 3번이나 실패했던 물건이었다. 그래서 그가 짜증을 냈던 것이다. 다음 날 진우 동생이 와서 일을 하자고 했고 진우는 새 옷을 보고 또 어이없어했다. 이번엔 송이도 함께였다. 둘이 너무 친밀해 보여서 그 청년은 분명 누군가의 누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송이는 아직 미성년자라며 충고했지만 진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하 던전에 들어서자 진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암흑군단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대장에게 저 사람들은 어떤 부류냐? 왜 그렇게 강하냐?고 물었다. 대장은 이건 내 스킬 중 하나일 뿐이니 천천히 익혀라며 너무 자세한 설명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진우는 말을 아꼈다. 전투 후에는 부하들에게 작업권을 넘기고 동생의 일을 빼앗아 속상해했다. 진호는 형이 자신에게 이 간단한 일을 맡기길 바랐다며 무력감을 드러냈다. 사실 대장은 일을 더 빠르게 진행하려는 의도였다. 장면이 바뀌어 침몰하는 배가 나오고 진우의 아버지가 등장한다. 그는 강력한 사냥꾼으로 오랜 세월 갇혀있던 문을 지나 미국에 와 있지만 영어를 못해 다른 사냥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날 밤 MH와 동생이 약속대로 던전을 다 돌고 술을 마시러 갔다. 진호는 대장 덕분에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어 매우 감사했다. 그의 다음 목표는 협회에서 이론 시험을 보고 허가증을 따는 것이었다. 회장이 진우에 대해 묻자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다. 그의 성격이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흰은 모르겠다며 보스 몬스터를 쓰러뜨린 후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다고만 했다. 상민은 피곤해서 그럴 거라며 대신 답했다. 회장은 어떻게든 그 청년을 다시 불러내야 한다고 했다. 동생은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주며 기뻐했다.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고 다음에 또 만나길 바랐다. 진우는 그런 광경을 보고 어이없어했다. 끔찍한 상황을 겪었는데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진우는 전리품을 꺼냈다. 전투 후 받은 무기였는데 예전에 혼요왕을 놀리려 했지만 3번이나 실패했던 물건이었다. 그래서 그가 짜증을 냈던 것이다. 다음 날 진우 동생이 와서 일을 하자고 했고 진우는 새 옷을 보고 또 어이없어했다. 이번엔 송이도 함께였다. 둘이 너무 친밀해 보여서 그 청년은 분명 누군가의 누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송이는 아직 미성년자라며 충고했지만 진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하 던전에 들어서자 진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암흑군단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대장에게 저 사람들은 어떤 부류냐? 왜 그렇게 강하냐고 물었다. 대장은 이건 내 스킬 중 하나일 뿐이니 천천히 익혀라며 너무 자세한 설명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진우는 말을 아꼈다. 전투 후에는 부하들에게 작업권을 넘기고 동생의 일을 빼앗아 속상해했다. 진호는 형이 자신에게 이 간단한 일을 맡기길 바랐다며 무력감을 드러냈다. 사실 대장은 일을 더 빠르게 진행하려는 의도였다. 장면이 바뀌어 침몰하는 배가 나오고 진우의 아버지가 등장한다. 그는 강력한 사냥꾼으로 오랜 세월 갇혀있던 문을 지나 미국에 와 있지만 영어를 못해 다른 사냥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날 밤 MH와 동생이 약속대로 던전을 다 돌고 술을 마시러 갔다. 진호는 대장 덕분에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해했다. 그의 다음 목표는 협회에서 이론 시험을 보고 허가증을 따는 것이었다. 회장이 진우에 대해 묻자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다. 그의 성격이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흰은 모르겠다며 보스 몬스터를 쓰러뜨린 후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다고만 했다. 상민은 피곤해서 그럴 거라며 대신 답했다. 회장은 어떻게든 그 청년을 다시 불러내야 한다고 했다. 동생은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주며 기뻐했다.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고 다음에 또 만나길 바랐다. 진우는 그런 광경을 보고 어이없어했다. 끔찍한 상황을 겪었는데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진우는 전리품을 꺼냈다. 전투 후 받은 무기였는데 예전에 혼요왕을 놀리려 했지만 3번이나 실패했던 물건이었다. 그래서 그가 짜증을 냈던 것이다. 곧 너무 바빠서 연락할 수 없다고. 술에 취해 그런 거라며 동생도 감정을 털어놨어요. 형이 자신을 귀찮고 쓸모없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했죠. 처음 세운 목표를 달성한 후로는 더 이상 형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12살 많은 형이 있는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 형에 비하면 나는 오히려 그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죠. 여러모로 도와주면서 때론 진우가 진짜 형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했다고 해요.
어쨌든 그 청년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말에 술잔을 부딪히며 앞으로는 네 동생이 될게 라고 했죠. 진우는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그냥 그렇게 즐겁게 술자리를 이어가며 다음 계획을 준비했어요. 장면이 미국으로 전환됐는데 아직 그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아버지를 감금했어요. 아버지는 10년 전부터 어떤 문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곳이 미국의 다른 문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알 수 없다고 진술했어요. 이 사건은 전례가 없어 모두가 그를 사람 형상의 괴물로 의심했고 S급 사냥꾼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어요. 황동욱은 한국인이라 대화가 수월했죠. 그 남자의 이름을 묻자 발음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충인환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아버지 곁으로 돌아온 진우는 새벽을 맞으며 여동생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진우는 약 일주일 정도 떠날 거라며 집에서 조심하라고 당부했죠. 동생은 형이 너무 일만 해서 여행 가는 줄 알았고 누군가와 같이 가는 줄 생각해 당황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이미 불타는 성으로 향해 싸움을 준비 중이었어요. 예전에 수수와의 전투에서 겨우 20단계였지만 지금은 3배가 넘는 힘을 갖췄기에 이곳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죠. 그렇게 그는 문을 통과해 1층에서 악마를 처치하는 임무를 받았어요. 이 성에는 악마가 가득했고 임무 조건은 그들의 영혼 1만 개를 모으는 것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목표였죠. 이번 목표는 다른 곳이었기에 이건 단지 서막일 뿐이었어요. 1만이든 10만이든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였죠. 다음 날 진호는 협회에서 서류를 받아 아버지와 다시 대화했어요. 아버지는 협회 관리를 맡고 싶다고 했고 진호가 추진하는 계획도 들었어요. 아버지는 진호가 모든 것을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고 믿음을 얻었죠. 황동욱 소속 공격대가 전멸하고 감시 사냥꾼이 범죄자를 처리하는 위험한 임무를 무사히 수행한 진우는 실력 있는 인물로 인정받았어요. 최근 진우는 모든 공략 미션을 완수의 자격을 갖췄고 아버지는 백호회로부터 시급문이 갑작스레 붉게 변하며 고위 사냥꾼들이 실종된 사건 소식을 접했어요.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인물이 진우와 진호였기에 더 신뢰했죠. 아버지는 진우 덕분에 진호에게 새 협회장 권한을 넘기기로 결정했고 이전처럼 장남에게 넘기지 않았어요. 물론 백호회가 맨을 영입하려 하는데 상황은 녹록지 않았지만 진우가 친분을 쌓은 덕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진우도 형을 협회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해 아버지는 기뻐했죠. 진우는 이미 많은 흑마를 처치했고 이곳에선 영혼 소환술이 금지되어 있어 군단을 만들 수 없었어요. 보상으로는 상위층으로 갈 수 있는 출입증이 주어졌고 앞으로 빗기둥이 나타나면 초대장을 보내는 신호였어요. 이 지하 감옥은 광활에서 대도시 하나를 통째로 품은 듯 했어요. 거리가 멀어매는 편의를 위해 고민형을 불렀고 곰은 마치 전차처럼 적들을 밀어내며 진우의 기대에 부응했어요. 곰에게 탄이라는 이름도 붙였죠. 장면은 S급 사냥꾼 에스트치의 고민으로 바뀌어요. 괴물 시체를 수습한 후 모두에게 알렸어야 했지만 협회장은 비밀을 유지하라 명령했어요. 이 시기는 매우 민감해 혼란을 막기 위함이었죠. 다행히 괴물들이 아직 접근하지 못해 협회는 강력한 멤버를 영입할 시간을 벌었어요. 진우는 이 던전이 S급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악마들은 많아도 B급 정도였고 뇌가 없는 놈들이라 큰 위협은 아니었죠. 그는 여러 층을 넘으며 충분한 식량과 물을 챙겨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이곳엔 총 100층쯤 있다고 생각했지만 앞으로 얼마나 강해질지 의문이었어요. 아직 1만 영혼도 모으지 못했는데 식량이 다 떨어지면 일주일 계획이 2주도 넘을 수 있었죠. 가장 중요한 건 여동생과의 약속이었어요. 진우는 서둘러 임무를 완수했고 결국 보스 몬스터와 마주쳤어요. 즉시 어둠 군단을 소환하며 보스가 위험하다는 빨간 글씨 경고가 떴죠. 외부에선 백호회가 맨을 영입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맨이 사라진 걸 아는 사람은 진우, 진호, 그리고 상민뿐이었죠. 조사 결과 진우는 해외나 공략에 나선 적이 없었어요. 맨은 마법 병력을 이끌어 적 병력을 제거했고 진우는 진행에 투자해 더 많은 마법 병력을 보관할 수 있었어요. 이때 에스트는 최근 있었던 일들을 곱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몬스터 사체를 회수했지만 헌터 협회장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협회는 깃털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며 혼란을 막으려 했다. 지금은 매우 민감한 시기라 동요가 쉽게 일어날 수 있었다. 다행히도 끔찍한 몬스터들은 이들을 건드릴 수 없었다. 이 시간은 강한 멤버들을 모집할 기회였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까지 말이다. 진우는 이곳이 S급 던전이 아님을 깨달았다. 너무 쉽기 때문이었다. 여기 악마들은 많아도 B급이 최대였다. 머리는 없지만 수가 많아도 괜찮지 않았다. 현재 그는 몇 층을 무사히 넘었고 음식과 물도 충분히 챙겼다. 그래서 평소처럼 생활했다. 이곳엔 100층이 있다는 점이 의문이었다. 지금부터 그때까지 그는 얼마나 강해질까? 만마리 악마를 모으는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음식이었다. 일주일 예상했지만 이렇게 가면 한 달 반은 걸릴지도 몰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동생과의 약속이었다. 진우는 속도를 내려고 애썼다. 임무를 완수하고 1만 영혼을 모은 뒤 그는 보스와 맞닥뜨렸다. 젊은 청년을 상대하며 즉시 어둠의 군대를 소환했다. 붉은 글씨는 진우에게 이 존재 또한 위협임을 알렸다. 바깥 세상에서는 백호가 맨을 영입하려 애쓰고 있었다.
지난주 그들이 잃은 게 있었다. 진우와 상민만 맨의 실력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임무를 맡았다. 진우는 진아에게 맨에 대해 물었고 그의 형이 여행 중임을 알았다. 이상한 점은 조사 결과 진우가 해외에 나간 적도 없고 침공에 참여한 적도 없다는 것이었다. 맨은 마수들에게 군대를 내려 공격하게 했고 자신은 보스를 상대했다. 이기스가 군대를 이끌고 적을 많이 쓰러뜨렸다. 최근에 진우는 레벨업 할 때마다 지능의 포인트를 투자해 더 많은 마수를 저장할 수 있었다. 에너지도 문제였지만 지금은 전보다 나아졌다. 붉은 문 안에서처럼 에너지가 너무 빨리 소모되지 않아 자유롭게 싸울 수 있었다. 그는 보스가 언제까지 버틸지 궁금해했다. 순식간에 보스는 뒤로 빠져 공격했다. 몸집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였다. 진우는 피했고 상대의 강력한 일격에 날아갔다. 그의 전투력은 확실히 많이 늘었다. 붉은 악마는 매우 끈질겼다. 예전 수스와 같았다. 맨은 아이언에게 방패를 건네 피해를 줄였다. 진우는 상대의 수백 차례 강타를 견뎠다. 민의 임무를 맡게 된 진아는 민에 대해 물었고 형이 여행을 갔다고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진우에 대한 조사 결과 그가 해외에 나갔거나 어떤 공략 임무에 참여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명령은 마병을 시켜 병사들을 제압하는 것이었고 자신은 그 보스 역할을 맡았다. 이기스가 이끄는 군대가 돌진해 많은 적을 쓰러뜨렸다. 최근 진우는 레벨업 할 때마다 지능 포인트에 투자해 더 많은 마병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고 에너지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 붉은 문에서의 그때와 달리 이제는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모해 전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었다. 보스가 언제까지 버틸지 궁금해하던 찰나 눈 깜짝할 사이에 보스가 뒤로 돌아 공격해왔다. 몸집에 비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였다. 진우는 공격을 재빨리 피하며 상대에게 강한 일격을 날렸다. 확실히 진우의 전투 능력은 크게 성장했다. 붉은 악마는 끈질겼고 예전의 수수처럼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언이 방패를 건네주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진우는 상대의 수백 번 강력한 타격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싸움을 이어갔다. 이 지옥 보스의 불합리한 민첩성은 민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기회를 노리던 민이 결정타를 날리려 했지만 자신이 피해를 입고 말았다. 다행히 진우가 피해를 피하면서 상대의 움직임을 간파했다. 자신의 움직임으로는 그 괴물을 제압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먼저 그 불합리한 움직임을 봉쇄해야 했다. 진우는 괴물을 피해 달아나며 이상적인 장소를 발견했다. 보스는 분노에 휩싸여 침착함을 잃고 함정에 빠졌다. 진우는 재빨리 연기와 먼지를 이용해 단번에 끝내는 일격을 가했다. 잭신후아는 황동서를 만났고 그는 괴물로 불렸다. 그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불필요한 대화를 금지했다. 그가 매우 화가 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류가 문과 괴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었고 눈앞의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훨씬 더 끔찍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동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신의 목표는 바로 그 재앙을 막는 것이었다. 환동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냥꾼이 있는데 굳이 그가 나설 필요가 있냐고 생각했다. 신은 수량이 중요하지 않다며 그가 강하긴 해도 아직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상대는 신이 기록 속에서 본 이름을 묻고 신은 자신의 아들이냐고 물었다. 물론 신은 아들의 이름을 기억했다. 진우는 그의 아들이었다. 그 이름이 들리자마자 환동은 살기가 번뜩였다. 아들을 찾던 중 하늘이 아버지를 만나게 해준 셈이었다. 하지만 그 저주받은 아버지는 자신은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며 부인할 게 있냐고 도발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었으나 결과는 노인의 진우가 환동을 개처럼 때려눕혔다. 환동은 현장에서 기절하며 모든 전투 능력을 잃었고 많은 피해를 입었다. 한편 신은 다음 시험을 완료해 어둠의 군단도 놀랄 만큼 강해졌다. 하지만 식량이 바닥나서 진우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다. 현재 그는 75층에 있으며 아직 25층을 더 넘어야 한다. 힘들긴 하지만 보상은 정말 값졌다. 강력한 괴물들이 드랍하는 희귀 아이템들은 능력치를 크게 올려주었다.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듯 진우는 전체 효과를 발휘할 부품이 아직 부족하다. 그 외에도 마법사를 몇 배 더 강하게 해줄 아이템과 열쇠가 있다. 하지만 이 열쇠는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다. 진우의 목표는 세계수의 파편과 2가지 희귀 아이템으로 이것으로 어머니의 병을 치유하려 한다. 진우는 문을 나서며 얼굴에는 깊은 한숨이 묻어났다. 아직 생명의 성수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남은 아이템은 정화된 마왕에 피었다. 이를 얻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그러나 마왕성에서의 사냥 덕분에 진우의 능력치와 레벨은 꽤 올랐다. 하지만 공식 등급은 여전히 2급이어서 좋은 아이템 접근은 쉽지 않았다. 더 나은 등급을 얻으려면 명성을 올려야 했고 이를 위해 젊은이들의 길드에 가입해야 했다. 그러나 진우는 이 허울뿐인 연극에 더 이상 속지 않기로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들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 목표는 사냥꾼 증명서를 다시 만드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본부에 도착해 능력치를 측정했다. 백호길드 소속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고 몇 명의 멤버를 찾고 있었다. 진우를 본 사람은 즉시 윤호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초대해달라고 부탁했다. 진우는 그 일을 모르고 있었지만 함께 측정을 받았다. 몇몇은 자신들의 등급을 몰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우는 그때가 참 그리웠고 옆 사람이 이급만 넘으면 살아남는 데 충분하다고 조언해 웃음을 터뜨렸다. 이후 진우는 이름과 기타 정보를 신고했고 검사가 시작되었다. 검은 구슬에 손을 얹으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결과를 내놓는다. 하지만 그녀는 신입사원이라 오류 신고를 해본 적이 없어 진우에게 계속 다시 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매번 붉은 경고가 뜨자 결국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다. 이 형님은 경험이 풍부해 붉은 글씨가 뜨자마자 진우가 한국 12사냥꾼임을 알아챘다. 이건 장비 오류가 아니라 그의 마력 수치가 측정 한계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협회 최종연구팀 최종인과 진추는 깃털 달린 괴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연구부는 곧 해부를 시작해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다. 그들은 세포 조직과 남아있는 마력량을 근거로 분석하고 있다. 요즘 사건이 많아졌다. 특히 백호 쪽 붉은 문 출현 사건이 심상치 않다. 거기에 외부인이 공격에 참여했고 그 사람이 결국 던전 보스를 처치했다. 진춘에게 그 괴인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묻자 당연히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날 자신도 있었으나 일찍 돌아가서 자세한 상황을 모르겠다고 했다. 동희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으며 대기실이 매우 북적거려 무슨 일인지 보러 가고 싶어 한다. 진추는 아마도 몇몇 고급 각성자들이 흥분의 파티를 벌이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한편 내부에서는 진우의 마력 측정 불가 소식을 듣고 많은 이가 충격에 빠졌다. 지금껏 혼란이 9번 있었지만 진우는 10번째 사냥꾼으로서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한 인물이다. 주임도 핵심 사항을 전하며 진우를 준비시키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상민의 사람 보는 눈은 틀린 적이 없었다. 그때 구원터스의 회장이 들어오자 모두 주목했다. 그는 화염마법 최고봉에 있는 사람으로 최강무기라는 별명을 가졌다. 동희는 진우가 뿜어내는 엄청난 힘을 보고 소란의 원인을 즉시 이해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진우에게 시간을 내달라며 소개했다. 하지만 진우는 바쁘다며 거절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워졌다. 회장은 아마도 이름도 제대로 소개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진춘에게 물었더니 이미 소개했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자신이 환상에 빠진 것임을 확신하며 진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정말 최고다. 이것은 진우가 암살자, 게으름을 보여준다. 바로 그때 비운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친구가 모든 것을 깨달았다. 백호 본부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가 이렇게 뛰어온 것은 진우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그리고 붉은 문보스를 처치한 자임을 증명한다. 그 청년이 백호 본부를 떠났다는 소식에 실망했지만 동인을 만나자마자 상황이 달라졌다. 그는 진우의 일을 감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날 밤 진우는 병든 어머니를 방문했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라며 곧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 믿었다. 밖으로 나가니 진춘이 있었다. 그는 진우가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한 인물이었다. 감독부 임무는 사냥꾼들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징계하는 것이었다. 진우는 자신이 감시 대상이 된 것인지 물었고 진추는 범죄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의 부서는 사냥꾼들을 통제하지만 상급 사냥꾼인 상민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었다. 오늘 찾아온 이유는 진우에게 어떤 사람과 만나게 해주려는 것이었다. 그가 천천히 다가오자 진우는 크게 놀랐다. 바로 건협회의 회장이었다. 그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먼저 젊고 재능 있는 사냥꾼이 상급 등급으로 인정받은 것을 축하했다. 비공개 정보이지만 거의 확정적이었다. 진우는 추가 검증을 받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검증 절차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협회가 인재를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강력한 인재가 많지만 협회에 들어오길 원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어쨌든 최고협회의 명성과 수입은 그들을 끌어당겼다. 부장은 A급 상이지만 협회에 참여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회장은 진우를 초대해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만약 수락하면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사냥꾼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괴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며 5 대형 협회의 중심에 있었다. 다행히도 거대한 괴물들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우가 어느 협회에 들어가든 이 균형은 깨질 것이다. 그의 협회는 6번째 세력으로 다른 5 협회를 견제한다. 이 인물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우가 가입하는 것이 최선이며 5 협회를 압도하면서 균형도 유지할 수 있다. 회장은 언젠가 자리를 진우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진우도 이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확신했다. 협회에서 얻는 자리는 정부나 언론보다 더 큰 권력을 의미했다. 회장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냥꾼이자 이 나라 최초의 상급 사냥꾼이었다.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근육질이었다. 진우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새롭게 펼쳐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진우는 사과하며 거절했다. 회장은 돈 때문인 줄 알았지만 진우는 던전 전투가 자신에게 맞는 길임을 말했다. 그의 눈빛은 거짓이 없었고 회장은 감동에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를 감정을 느꼈다. 그가 10살 젊었다면 함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했고 결국 회장은 포기했다. 진우는 여동생이 혼자 있으니 먼저 가야 했다.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권 회장은 회복형 상급 사냥꾼조차 노아에는 맞설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청춘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다. 회장은 곧 있을 만남 일정을 취소하려 했으나 부장이 한잔하자고 해서 응했다. 진우는 내심협회가 D급 던전이나 2급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빠르게 강해져야 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초대를 거절한 이유 중 하나였다. 머무를 수는 없었으니까. 스스로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는 와중에 장면은 미국으로 전환된다. 이때 황동서가 진우 아버지에게 개처럼 맞고도 정신을 차린다. 부국장도 들어와 몇 가지를 묻는데 당연히 그 잔인한 남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는 그 남자가 진짜 괴물인지 알고 싶어한다. 황동서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며 확신한다. 현재 관리국은 그 괴물을 쫓고 있지만 그가 당한 참혹한 상태를 만든 자를 잡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이 말을 들은 동서는 이것을 큰 수치로 받아들인다. 이전에 아버지가 가족을 건드리면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을 거라고 협박했기에 사냥꾼 S급이면서도 위협받는 건 수치스럽기 그지없다. 그래서 복수를 다짐한다. 곧 진우 곁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예정이다. 진우는 고급 장비를 사기 위해 찾고 있다. 사냥꾼 일이 점점 번창하면서 무기들이 온라인 경매에 많이 올라왔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고민 중이다. 완벽한 준비를 갖추어 마왕성 정복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가게에는 마음에 드는 물건이 거의 없고 최선의 방법은 몇 가지 아이템을 팔아 장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2급인 본인이 희귀 아이템을 가진 걸 의심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가짜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 A급 문 앞에서 구입한 것처럼 꾸미면 판매할 때 출처 추적이 어렵다. 우연히 온라인에 A급 던전 개척자를 모집한다는 정보가 있어 너무 편리하다. 다음날 아침 회장은 몇 년 전 맨의 젊은 사진을 보고 충격받는다. 지금의 진우는 예전과 너무 달라져서 이제는 어린 모습이 아니다. 진추는 가족 상황을 설명한다. 어머니는 중병으로 깨어나지 않고 여동생은 학교에 다니니 진우의 수입이 집안의 전부를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괴상한 녀석은 최근 헌터들의 대규모 공략에 막 참가했는데 개척자로 배정됐다. 동시에 맨은 2급으로 공식 채용되었는데 말이다. 이런 대규모 공략에서는 역할 분담이 철저하다. 공격팀은 괴물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전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처리한다. 최내인은 직접 전장에 나가 모두 후퇴시키며 괴물 시체의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예민한 코를 가진 여자에게 냄새를 조심하라고 당부한다. 감기라도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고. 잠시 후 그들은 무사히 돌아왔고 맨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며 놀란다. 상대가 매우 강하다는 건 알았지만 A급문 공략에 아무 부상자도 없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 또한 그는 차에이 일하는 여자에게도 눈길을 준다.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이 엄청난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 궁금해한다. 그녀도 누군가 강한 존재를 느꼈지만 찾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마치 회장군이가 찾아온 것 같았지만 그 기운은 즉시 사라졌다. 개척팀은 작업에 착수한다. 진우는 A급문 앞에 보스가 얼마나 강한지 시험해보고 싶었는데 누군가와 부딪혔고 그가 2급임을 알게 된다. 처음에는 싸움을 걸려했지만 그 청년의 눈빛을 보고 겁을 먹어 말도 못한다. 그가 일하는 방식을 보고 더욱 충격받는다. 2급이라기엔 너무 강철 같은 모습이었다. 휴식 시간에 매는 일을 잘한다며 추가 근무를 신청한다. 사실은 보스를 보러 가기 위함이다. 진우는 이 1시간 동안 보스를 장난칠 생각에 들떠있다. 보스의 방을 보자마자 쓰러뜨리고 싶었지만 문이 닫히는 바람에 살짝만 배기로 마음먹었다. 막 손을 내밀려던 순간 차혜인이 나타나 청년에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묻는다. 이후 내용은 원문에 없으므로 생략. 뭘 하는 거야? 그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진우가 가까이 다가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했으니까. 진우는 한숨을 쉬며 자신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스스로 묻는다. 그냥 장난스럽게 내가 잃어버린 걸 찾으러 왔어 라고 했을 뿐인데 홍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여긴 보스방이야. 가까이 오지 마. 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 여자는 정말 평범하지 않았다. 방금 전에 손에 들린 칼을 봤으니까. 하지만 이제 진우는 더 이상 그가 아니었다. 정말 환상 같았다. 그가 사과했기 때문에 그녀도 용서하고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지금 보스를 도발하면 전 채굴팀이 전멸할 수 있다. 그녀 곁을 지나가려던 순간 갑자기 불러세웠다. 가! 그녀가 달려가 냄새를 맡으려는 순간 깜짝 놀랐다. 그런데 그 청년 몸에서 악취가 전혀 나지 않고 오히려 좋은 향기가 났다. 하지만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다. 신분증을 보고 나서야 그가 2급 사냥꾼 숭진우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단지 조심하라고만 경고하고 그를 돌려보냈다. 마음속으로는 그가 너무 낮은 등급이라 냄새가 없나 생각했다. 돌아와서 맨은 방금 길을 잃었다가 보스홍을 만났다고 보고했다. 모두가 멀리서만 봤는데 그녀는 이렇게 직접 순찰까지 돌면서 안전을 지키려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했다. 젊지만 매우 신중했다. 게다가 홍은 다른 사냥꾼들의 냄새를 몹시 싫어했다. 그녀의 특별한 체질 때문이었다. 언제나 향수로 코를 가리고 다녔다.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보통 사람들과 달리 냄새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스템이 선택한 존재 같다고? 붉은 문 앞에서 마왕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너는 인간이 아니다. 오후가 되어 일이 끝나자 진우는 급여를 받았다. 아저씨는 맨이 매우 건강하다며 칭찬했다. 덕분에 그들의 팀은 채굴팀보다 일을 더 빨리 끝냈다. 아저씨는 맨에게 장기 계약을 제안하며 좋은 보수를 약속했지만 거절당했다. 강요하지는 않겠다. 내일은 A등급 문동시 급습이 있을 거다. 하루만 와달라. 진우는 무언가를 깨닫고 물었다. 알고 보니 두 번째 정찰팀이 출동할 예정이었다. 이것은 국내 어떤 길드도 할 수 없는 하이레벨 임무였다. 두 번째 팀이 A등급 문을 정찰하는 건 이쪽에 뛰어난 인재가 많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 홍은 갑자기 맨에 대해 조사를 부탁했다. 선에서 온 사람이 비슷한 일을 의뢰한 모양이었지만 정보는 비공개였다. 이 사실에 그녀는 놀랐다. 2등급 사냥꾼이 협회에서 비밀로 보호받는 건 처음이었다. 침대에 누워 맨은 진우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했다. 감옥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협회의 지시를 받고 데이터가 봉인된 상태라면 그 청년은 평범하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다. 특히 그가 풍기는 향기는 그녀를 매혹시켰다. 다음 날 진우가 출근하자 모두가 반갑게 인사했다. 맨은 옛날 기억이 떠올라 웃었다. 기분이 좋아진 상태로 감옥 안으로 들어가자 진우는 기계처럼 맹렬히 싸웠다. 덕분에 팀원들은 더 쉬게 되었다. 다음 임무는 A등급 팀의 출동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때 송킨이라는 사람이 와서 운반 담당을 도울 사람을 요청했다. 상대팀도 인원이 부족해서 부탁한 거였다. 다른 사람들은 A등급 문에 들어가길 두려워했다. 그래서 진우가 자원했다. 모두가 만류했지만 소녀는 강한 끌림을 느꼈다. 그의 팀은 어제보다 훨씬 컸다. 특히 A등급 사냥꾼 6명과 B등급 3명이 함께했다. S등급은 없었지만 이 정도 규모는 다른 길드에 비해 대단했다. 모두 자신만만하게 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 문은 홍팀보다 약하다고 평가받았다. 내부에 들어가자 맨은 마력이 적다는 걸 느꼈다. 감옥 반대편보다 적었다. 갑자기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붉은 문 앞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했다. 팀 내 한 여자가 맨을 달래려 말을 걸었다. 다들 강하니까 조심만 하면 괜찮아요. 키는 이번 급습을 꼭 성공시키고 싶어 했다. 그러면 팀이 정식 인정을 받기 때문이었다. 적의 기척이 느껴지자 모두가 명령 없이 전투태세를 갖췄다. 맨은 놀랐다. 정말 뛰어난 팀이었다. 상대는 늑대들이었는데 강하지 않았다. 모두가 협력해 간단히 쓰러뜨렸다. 이상한 점은 왜 C등급 생물이 여기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문은 A등급이니까. 진우는 늑대들이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 누군가 키워서 일을 시킨 거였다. 맨이 불길한 예감이 맞았다. 그때 여러 크기의 두뇌가 나타났다. 즉시 창을 던져 팀장을 공격했다. 그는 크게 놀랐다. 방어했지만 공격력이 강했다. 양쪽은 치열하게 싸웠다. 하지만 사냥꾼들은 불리했다. 이 종은 마법 피해의 면역이었다. 마법사도 한 마리를 묶었지만 잠시 움직임만 제한할 수 있었다. 동료들이 불의 전사를 소환해 두었다. 그가 팀의 핵심이었기에 마력이 많이 소모됐다. 그런데 단 한 마리 괴물이 불의 전사까지 막아냈다. 팀의 무술가도 뛰어났지만 적이 너무 많아 곧 쓰러졌다. 헬도 계속 일했다. 진우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꼈다. 이대로면 위험했다. 두뇌는 A등급 사냥꾼만큼 강했다. B등급 사냥꾼들은 당연히 고생했다. 한 명은 팔이 잘렸지만 바로 회복됐다. 하지만 치료사는 집중 공격을 받았다. 진우가 은신에 도와주며 괴물들을 처치했다. 그 여자는 두뇌가 갑자기 머리를 잘리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깊이 개입하지 않고 약하게 만들어 팀이 처치하게 했다. 이때 산속 두뇌 무리가 움직였다. 킨이 상황을 물었지만 맨은 자신을 숨기며 정체를 들키지 않았다. 성공적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치료사도 와서 전투 중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팀장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녀가 했냐고 물었지만 부인했다. 공격 마법과 몇 가지 마법만 썼다고 했다. 던전에서 강력한 투척 공격이 이어지고 양측은 혼전 상태에 빠졌다. 헌터들은 불리했다. 그들의 기술은 이 종족에 거의 효과가 없었다. 괴물들은 마법 피해의 면역이었다. 한 마법사는 한 녀석을 묶었지만 잠시만 움직임을 제한할 뿐이었다. 동료들은 불의 전사 2명을 불러 지원했다. 그 불의 전사들은 그 팀의 최강 카드로 많은 마력을 소모했다. 하지만 단 한 마리 괴물에게도 막혀버렸다. 무술가인 여성도 능력이 좋았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아 빠르게 쓰러졌다. 헬은 계속 싸워야 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꼈다.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 2명의 A급 헌터급 강자가 위험에 처했다. B급 헌터들은 당연히 몰매를 맞았다. 한 명은 팔이 잘렸지만 다행히 바로 회복했다. 그러나 치료사는 집중 공격을 받았다. 진우는 은신을 사용해 돕고 괴물들을 처치했다. 그녀는 두 헌터가 갑자기 머리를 잃는 장면에 충격을 받아 깊게 개입하기를 꺼렸다. 대신 괴물들의 힘을 약화시켜 모두가 이길 수 있게 했다. 지향은 숲 괴물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맨은 능숙하게 자신의 존재를 숨겼고 덕분에 헌터팀이 승리를 거두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치료사도 와서 전투 중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팀장은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큰 귤을 사용했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마법 공격과 몇 가지 다른 마법만 쓸 수 있다고 부인했다. 다른 멤버들도 그런 일은 없었다. 검은 옷을 입은 소녀만이 누군가가 은신 기술을 사용해 도운 걸 알았다. 팀원 중 은신 계통은 없으니 분명히 은신한 헌터 이가 도운 것이다. 그녀는 맨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승리는 승리라며 모두가 더 이상의 조사를 중단하고 행운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맨이 여기 있는 모두를 조종하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그가 이유가 있음을 알기에 더 묻지 않았다. 몇 명은 팀장에게 계속할지 물었지만 위험하니 해를 두세 명 더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이것이 킨헌에게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팀장은 고민했다. 민이 느낀 건 이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었다. 마치 예전처럼 정복을 계속하겠다는 결심 같았다. 하지만 킨은 너무나 현명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팀에게 먼저 철수하라고 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계속 진격했다가 죽을 뻔했으니까. 그가 말했다. 나는 멍청이도 아니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생각도 없어. 목표가 중요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겠어? 하지만 출구를 떠나려 했을 때 그들은 문이 봉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결계는 너무나 강력했다. 적 마법사들이 힘을 합쳐도 뚫을 수 없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다들 철수를 택한 게 다행이야. 계속 갔으면 이 고급 마법 사용자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야. 그 순간 거대한 마력의 위협이 모두를 뒤흔들었다. 그 파동은 사냥꾼 등급도 흔들리게 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다. 3명의 마법사는 결계를 해제하려다 저주에 걸렸고 뒤돌아보니 완전한 오크 군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무장 완벽했고 우두머리도 다가왔다. 키는 곧바로 인사를 했다. 지금 싸우면 모두 죽을 테니 대화가 최선이라 판단했다. 그 우두머리는 감옥의 두목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카고라고 하며 모두를 만나길 원한다고 했다. 킨이 탈출구를 막았냐고 묻자 그가 맞다고 답했다. 그는 고귀한 오크 종족의 대주술사라 했다. 킨이 여기서 그보다 강한 사람이 있냐고 묻자 비웃음만 돌아왔다. 그들은 2가지 선택지를 줬다. 하나는 그 자리에서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다른 하나는 직접 우두머리를 만나는 것이었다. 팀장은 당연히 화해를 택했다. 그래서 그들과 동행하기로 했다. 그들은 진우에게 희망을 걸었다. 두목을 보면 모두가 공격할 테니 그때 진우가 기회를 잡아 밖으로 탈출하라는 것이었다. 그가 싸우느라 결계를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다. 진우는 주력팀과 연락하며 여기서 죽을 거냐? 고 물었다. 모두는 기꺼이 죽을 각오였다. 목표는 살아남아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문을 닫는 것이었다. 이 팀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회복 능력이 뛰어난 여성을 만났고 진우가 유언을 가족에게 전해주며 그들은 이 임무를 마지막 숨결까지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진우는 달랐다.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진우가 살아서 밖으로 돌아오길 바랐다. 한편 차에 있는 진우를 찾으러 왔지만 보이지 않았다. 개발 담당인 삼촌도 그녀에게 오늘은 쉬는 날 아니냐고 물었다. 그녀는 2등급 청년이 어디 있냐고 물었다. 삼촌은 그가 감옥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때 2등급 팀이 카고의 거처로 진입했다. 그곳엔 수천 명의 군대가 있었다. 싸워도 끝나지 않을 정도였다. 카고는 인사하며 드디어 왔군요 라고 말했다. 밖에서 차헤이는 의아해했다. 2등급 사냥꾼이 감옥 A등급 군수 일을 하다니 모두 목숨 하나뿐인데 진우가 이렇게 무모할 리가 없다고 느꼈다. 전에 분명 진우가 무기를 들고 두목방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었다. 그녀도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라며 삼촌에게 무기가 있냐고 물었다. 여기엔 국궁만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기로 했다. 원래는 맨손으로 가려 했지만 그래도 뭐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무기를 챙겼다. 그때 그녀는 오크 군대의 기세에 압도당해 두려움을 느꼈다. 그 수는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았다. 만약 이 수많은 오크가 밖으로 탈출하면 이번 생은 도시가 순식간에 파괴될 거였다. 특히 저기 있는 강한 놈들은 다른 오크들과는 품격이 달랐다. A등급 팀의 임무는 바로 그들을 막는 것이었다. 이 문을 닫아야 하는데 이 테러보스가 너무 강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도 스스로에게 묻지. 내가 정말 무서운 존재인가? 그러면서 전부를 압도하는 위압감으로 모든 마법사들을 억누르지. 그에 비하면 저들은 그냥 새우 같은 존재일 뿐이야. 기운도 겁내서 물어봤지. 왜 우리를 대마법사에게 데려왔냐고. 대답은 이랬어. 내 군대의 오락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그들을 천천히 죽이며 병사들의 즐거움을 위해 고통을 연장할 거라고. 이 말을 듣자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어. A급 헌터들이 조롱거리라니. 그 마법사 눈에는 그들의 결의가 단지 장난감일 뿐 생명은 고장난 장난감처럼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였지. 하지만 기우는 포기하지 않고 싸웠어. 그 중에 이상한 자가 있다는 걸 깨닫고는 흥미를 느꼈지. 팀장에게 공격 명령이 떨어졌지만 뒤돌아보니 모두가 두려움에 굳어 있었어.
그는 수호복이라는 스킬로 막혔고 반중력 마법에 의해 하늘로 날아올랐다가 거칠게 땅에 떨어졌지. 기운은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만 쉽지 않았어. 보는 이들도 안타까워했어. 그때 진우가 나타나 그 몸을 받아냈고 기운에게 여기 있는 모든 괴물들을 잠재울 수 있냐고 물었어. 그는 원래 외부인이라 참여할 자격이 없었지만 공성팀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거든. 한 명의 수호자가 달려들었지만 진우가 목을 조르며 바로 천장으로 던져버렸어. 모두가 충격받았지. 기운도 진우가 강하다는 걸 알고 그에게 맡겼어. 대마법사는 비웃었어. 그따위 흉내 내다니. 하지만 그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라며 마력을 폭발시켰지. 진우가 강력한 기운을 가진 상대와 처음 싸워본다며 인정했지만 그들은 바로 가장 성가신적과 마주쳤던 거야. 진우의 어두운 군대가 나타나 70마리의 몬스터와 맞섰어. 수적으로는 적었지만 자신만만했지. 방문 앞엔 진준이 와서 왜 S급 헌터가 자비를 하는지 조사 중이었어. 감시실 사람들이 와서 상황을 전하고 진주는 뭔가 수상함을 느꼈지. 그 젊은 헌터가 감옥에 있다는 걸 알고 놀랐고 S급 헌터가 자비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 맨의 정보는 다음날 뉴스에서 알게 될 거라고 했고 진주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직감했어. 곧바로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력의 강도를 측정하도록 했어. 차이인이 여러 괴물 시체를 발견하고 수색 속도를 올렸지. 기운팀이 어떻게 이 수많은 몬스터를 쓰러뜨렸는지 그리고 방금 대마법사가 발산한 마력의 위험성을 알게 됐어. 그들은 위험에 처했어. 맨은 단지 소수의 병력으로 강력한 군대와 맞서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무시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 즉시 영토군주라는 새로운 스킬을 활성화해 어둠 병력을 강화했어. 70층을 넘은 이후로 진우는 이 능력을 얻었고 병력도 진화한 상태였지. 이를 목격한 다른 팀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 마법사조차 2마리만 소환할 수 있었는데 맨은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거든. 검은 망토 마법사도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마력을 낼 수 있는지 의아해했어. 곧 전투가 시작됐고 아이언은 괴물들을 도발하며 순식간에 처치했지. 아이리스는 더 강력해서 서 있기만 해도 몰려드는 적들을 죽였어. 맨은 초반부터 전투에 참여의 적을 줄였지. 진우가 가는 곳마다 괴물들이 쓰러졌고 이동 능력은 차이인과 비슷했어. 모두가 의아해했지. 이렇게 강한 자가 왜 자비를 하느냐고. 기본적으로 일반 몬스터는 B급 헌터보다 조금 강할 뿐이었어. 그래서 한두 마리를 쓰러뜨리려면 4, 5번은 죽어야 했지. 하지만 어둠 군대는 무한히 부활할 수 있어 문제되지 않았어. 대마법사는 진우가 너무 건방지다고 생각해 공격을 시작했고 용머리를 소환했어. 맨의 병사들은 허수아비 같아서 건방지게 굴지 말라고 했지. 진우는 그가 자만하는 적임을 간파했고 곧 수정덩어리로 공격했어. 맨은 쉽게 피했지만 상대방은 돌과 흙 조각을 던져 광역 피해를 주었고 어둠 병사들이 속속 쓰러져 진우의 만화가 급감했어. 카게는 병력을 계속 공격해 진우의 마력이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지. 대마법사는 중력 마법을 사용해 주변을 불태웠고 아군은 급히 후퇴해야 했어. 혼란 속에서 진우는 상대가 자신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알아챘어. 재측정 결과 이무는 더 이상 A급이 아니었고 S급에 근접한 상태였지. 진주는 헌터 회장과 연락해 대응책을 마련했고 자신도 내부로 들어가 지원하기로 했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편 맨은 침착했어. 만화가 거의 다 떨어졌지만 회복약 하나면 끝이지라며 진우가 실력을 보여줄 때를 기다렸지. 진우는 마력을 풀가동해 남은 괴물들을 모두 소멸시켰고 남은 자들도 모두 자신의 어둠 군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어. 카겐도 예외는 아니었고 위압감에 사로잡혔지. 카겐은 무의식 속에서 황제 같은 존재를 떠올리며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깨어나자마자 인간을 사냥하라는 명령이 반복되는 이유를 궁금해했어. 그래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따르는 거였지. 그는 3명의 수호자와 함께 싸우며 길을 막는 헌터들을 죽였고 헌터에는 S급문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았어. 상황은 매우 심각했고 만약 감옥이 폭발하면 섬처럼 될 수도 있었지. 다행히 아직 대응할 시간이 있었고 헌터 최강자들을 모아 공격할 계획이었어. 상황이 악화되면 백호와 자살자들의 도움도 요청할 예정이었지. 이때 아이언과 아이리스는 수호자들을 압도하며 진우의 마법장군이 쉽게 적을 쓰러뜨렸고 그 젊은이는 꽤 즐거워했어. 사냥꾼보다도 강한 그 힘은 가만히 있어도 적들을 모두 베어버릴 수 있을 정도였다. 적의 수가 너무 많아 민도 전투에 바로 뛰어들어 적의 수를 줄였다. 진우가 등장하는 곳마다 괴물 시체가 쌓였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아버지인 하인과 닮아 있었다. 모두 궁금해했다. 이렇게 강한 사람이 왜 우리 짐꾼을 하고 있지? 계산해보니 일반 마군들은 보통 B급 사냥꾼보다 조금 강할 뿐이었다. 그래서 한두 명을 죽이려면 4-5번은 죽어야 했다. 하지만 다크아미는 무한 재생 능력이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대마법사는 진우가 너무 거만한 걸 보고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드래곤 머리를 소환하며 말했다. 너희 군인들은 꼭 허수아비 같아. 건방지게 굴지 마라. 진우는 그가 스스로 거만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무한 재생할 수 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고 즉시 수정 덩어리를 던져 공격했다. 진우는 쉽게 피했지만
상대는 땅과 바위 조각을 떨어뜨려 광역 피해를 입혔다. 그렇게 다수의 다크 아미가 쓰러져 진우의 만화가 크게 줄어들었다. 카게는 다크 아미를 계속 부수려 했지만 대마법사가 중력 마법을 사용해 전역의 불길을 내뿜었다. 그들은 급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싸움이 격렬해지자 모기처럼 가까이 오지 못하고 조심스러워졌다. 진우는 상대의 의도를 깨달았다. 저들은 내가 접근하는 걸 막으려는 거야. 제 측정 결과 이모는 더 이상 일반 A급이 아니었고 거의 S급에 근접해 있었다. 진주는 헌터 협회장에게 연락해 대응책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직접 지원하러 들어갈 예정이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무민 쪽으로 돌아가 보니 그는 매우 침착했다. 만화가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도 카게는 이 싸움의 승부가 이미 났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누군가 그를 꾸짖었다. 뭐 하는 소리야? 만화가 다 떨어지면 회복약 한 병만 마시면 끝이잖아. 진우는 본격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며 괴물들을 유령으로 만들어 모두 처치했다. 그는 남은 자들도 곧 자신의 그림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카겐조차도 그 압박의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무의식 속에서 어떤 황제의 존재를 떠올리며 왜 자신이 여기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깨어나자마자 머릿속에 반복된 명령은 인간을 사냥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카게는 이유 없이 명령을 따랐다. 그는 3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싸우며 길을 막는 헌터를 전부 죽였다. 헌터길 쪽에서는 S급 문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현재 상황은 매우 어렵다. 만약 던전이 폭발하면 주섬 사건과 비슷하게 될 수 있었다. 다행히 아직 대응할 시간이 남았다. 협회는 모든 최강 헌터를 동원해 공격을 준비했다. 상황이 악화되면 그들은 반드시 맞서 싸울 것이다. 베코와 자객의 도움을 간절히 빌어야 했던 그 순간 3명의 호위 아이언과 이그리스 앞에서 진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마장무정은 손쉽게 적들을 쓰러뜨리며 이 광경의 청년은 은근히 기쁨을 느낀다. 근위병들 중에서는 여전히 우수한 존재가 있었지만 켄은 점점 패배의 냄새를 맡기 시작한다. 그는 외부 관중들이 이 명예로운 싸움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막으며 홀로 그 임무를 수행한다. 진우의 몸에 수많은 마법이 쏟아지지만 그가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다. 그는 독과 저주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웃으며 선언한다. 지금 마법사들이 불러져 상대를 모욕하는데 진우는 보석을 장착해 능력치를 2배로 올리고 단 하나의 불꽃 주문으로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카고의 방패마저 산산이 부순다. 대마법사는 심한 고통에 몸을 떨며 크게 분노한다. 하인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등장한다. 괴물들이 서로를 베어 죽이는 혼란 속에 모두가 부회장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묻는다. 그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고 답한다. 상대는 분노로 자신을 강화하며 몸집이 커지자 진우는 거대 괴물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드러낸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용의 머리가 동시에 나타나 공격을 시작한다.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 없이 모든 것을 불태웠다. 자만하던 적에게 진우가 돌진해 눈을 찔렀다. 크면 클수록 표적이 되기 쉽다는 걸 모르는 거냐? 근위병 없이 마법사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카고는 혈압이 오를 정도로 분노하며 불길을 휘둘러 전장을 휩쓸었고 맨은 민첩하게 움직이며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그의 칼날은 적을 끝내 쓰러뜨릴 힘이 부족했다. 진우는 쇠사슬로 적을 꽉 묶어 대마법사를 마치 도마 위의 생선처럼 무력화시켰다. 바로 앞에서 쓰러진 적을 보며 해인 측 인물도 와서 상황을 물었다. 그는 지원하러 왔다고 했지만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그 여자는 맨에 대해 정보를 알고 싶어 했지만 진추는 조금밖에 모른다고 답했다. 이 전투는 전투형 헌터가 처음 사용하는 영혼술까지 동원한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 진우는 승리를 선언했다. 카겐이 호의를 잃은 순간 승부는 결정됐다. 진우는 3명의 호위병을 보내 적을 괴롭힌 뒤 마지막 일격으로 보스의 생명을 끊었다. 그러나 그는 보스의 아이템을 가져가지 않았다. 이곳은 누군가의 던전이었고 보상은 카겐의 그림자였다. 시스템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팡이라 불렀지만 이 그림자는 아이기스보다도 뛰어난 정예기사였다. 확실히 A등급 던전 보스답다. 기쁨에 젖어 있을 때 진춘과 일행이 도착했다. 전투에 몰두하느라 진우는 그들을 알아채지 못했다.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감독관 부서가 나서서 맨의 개인정보가 협회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니 오늘 모인 이들은 이 사실을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키운 역시 진우에게 큰 감사를 표하며 모두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젊은이는 그 순간 꽤 기뻐하며 힐러에게 유서도 돌려주었다. 감독회가 말하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은 이 일을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않길 바란다. 진우가 구해준 것에 대해 모두가 깊은 고마움을 표하며 고개 숙여 감사를 전한다. 청년은 기쁘게도 힐러에게 유언을 돌려준다. 하이는 다시 이야기를 하려 하지만 왜 국자를 계속 들고 있냐는 질문에 얼굴이 붉어진다. 사람들이 나를 괴짜로 볼까봐라며 머뭇거린다. 다음날 진우가 던전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러 오고 최인 초이정이는 모두가 살아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현재 베코와 헌터스 모두 진우에게 빚을 지고 있다.
진우의 능력을 듣고 믿기 힘들어하는 그에게 진우는 자신과 저 남자 중 누가 더 강하냐고 묻는다. 대답하기 힘들자 그는 오히려 회장에게 혼자 힘으로 A등급 관문을 공략할 수 있는지 되묻는다. 동희는 침묵하며 자신이 최강의 무기라 불리지만 혼자 힘으로 관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진우도 회장이 헌터스를 영입하기를 바라며 그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한편 뮬은 진호와 함께 카페에서 그의 길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동시에 헌터관리협회에서는 중요한 행사가 열려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는다. 기자 민성은 오늘의 중심인물이다. 백호 측 비우노와 헌터스 측 최종인이 모습을 드러낸다. 기자들은 두 사람에게 민성을 만나러 왔냐고 직설적으로 묻지만 비우노는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다행히 최종인은 그 청년이 이미 자기 길드와 계약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은 다른 이유로 왔음을 밝힌다. 기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자리를 떠난다. 비우노는 A등급 관문과 최근 발생한 S등급 위험 사건에 대해 언급한다. 동희는 붉은 관문보다 위험하냐고 비꼬며 헌터들이 희생된 사실을 들어 양측은 말다툼을 하지만 결국 진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대화를 마무리한다. 두 친구는 서로를 견제하며 다툰다. S급 헌터를 더 영입하려는 건지 아니면 최고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건지 긴장이 감돈다. 그때 사신의 회장이 다가와 우리 민성이가 목표냐 라며 장난을 치고 두 회장은 누군지 모른다. 몇 싸우지만 묘하게 뜻이 맞아 상대방 말을 막지 못한다. 진우는 밖에서 이 광경을 보고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의아해한다. 점검 중이라 다소 난처한 상황이다. 장면은 학교로 전환되고 진아와 송이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팬들이 헌터가 된 민성의 소식에 떠들썩한 것을 본다. 이 청년은 이제 막 A급 각성자가 되었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한다. 인구회장 밑에서 연예계를 떠난다는 소문에 그는 속으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사신회와 2년 계약한 A급 헌터가 됐고 이 계약이 앞으로 그의 출세를 위한 발판임을 잘 알고 있다. 돌아올 때는 명성이 더욱 빛날 것이다. 마침 명이 들어와 검사를 진행하려 하지만 민성의 경호원이 막아선다. 기자들이 취재 중인 걸 알지 못하냐며 진우가 일볼 게 있다며 다가가지만 경호원은 허락하지 않는다. 민성은 경호원이 감정이 없는 사람 같다고 생각한다. 경호원은 길이 막혔다며 진우를 돌려보낸다. 그때 임구 회장이 나타나 무단방해는 곤란하다고 경고하며 진우가 자신의 손님임을 알린다. 그리고 상대방 의견을 묻는다. 또 임구는 인터뷰 중단 공지가 있었음을 상기시키지만 민성은 말없이 가만히 있다. 임구 회장이 진우를 직접 맞이하는 모습에 기자들은 열광한다. 모두가 궁금해한다. 그가 누구인지. 민성은 관심을 끌고 싶어 하지만 진춘이 막는다. 청년은 진우가 자신을 아는지 묻고 그가 한마디면 너 자리도 날 것이라며 위협한다. 진춘은 민성이 누군지 몰라도 더 소란 피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진우는 엄숙하게 안내받아 내부로 들어간다. 두 거대 회장은 그의 진짜 힘을 알고 싶어한다. S급 헌터는 흔치 않으니까. 진우는 비밀스러운 방에 들어가 세 사람만 있다. 협회 측은 그의 능력을 더 알고 싶어한다. 청년은 즉시 마법병사를 소환하며 자신이 가진 힘을 보여준다. 소환술에 대한 질문에 그는 간단히 대답하지만 사실 숨기는 게 많아 보인다. 진우는 한숨 쉬며 이미 들통 난 김에 보여주겠다며 갑자기 어둠의 군대를 출현시킨다. 두 사람은 충격을 받는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며 수백 마리의 존재를 더 부를 수 있다. 임구 회장은 눈이 휘둥그레진다. 이 정도 수는 대형 길드보다 강하다. 최종희는 끔찍한 마력의 기운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변호도 진우에게 완전히 눌린다. 이게 두 거대 길드를 도운 힘인가. 곧 검사가 끝나고 진우는 S급 헌터 자격증을 받는다. 기쁨에 젖은 그는 탐욕스럽게 보석을 팔 준비를 한다. 그 돈으로 장비를 사서 다시 악마의 탑에 도전할 참이다. 친구도 그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성과를 기대한다. 진우가 떠나려는데 두 회장이 다가와 최근 불금문 사건에 감사할 시간을 내달라 청하지만 그는 약속이 있다며 쿨하게 지나친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자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댄다. S급 헌터 10호라는 소식이 퍼진다. 학교에서 송이는 충격을 받고 진아에게 다시 묻는다. 둘 다 놀라 그가 이렇게 주목받을 줄 몰랐다. 현장에 있던 진우의 동료들도 깜짝 놀란다. 처음엔 그를 살인자로 오해했지만 다시 보니 다행이다. 주변 사람들은 진우를 사랑하며 기자들도 그를 인터뷰하려 몰려든다. 이민성은 조롱당하며 웃음거리가 된다. 진호는 아버지와 진우를 설득하지 못해 속상해한다. 진우는 중요한 일이 있어 혼자 싸울 거라 말한다. 어떤 조직에 속하면 묶일 수밖에 없으니 새 길드를 만들 생각이다. 동생도 초대한다. 아버지는 그게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말린다. 원래 이 계획은 진성이 맡았으나 그가 모든 걸 망쳐버렸다. 이제 책임을 버리고 떠나려 한다. 진호는 사랑하는 형 진우와 함께 가기로 결심한다. 아버지도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한편 진우는 친구의 권유에도 혼자 가겠다고 거절하고 사라진다. 많은 이들의 시선 속에 최종희는 말문이 막힌다. 마법사의 이동이 마치 환영처럼 빠르고 신비하다. 친구를 바라보며 얼굴은 차갑고 혈색이 없다. 그 속도는 그날 밤보다도 더 무시무시하다.
백호파 변호는 진우의 비밀이 궁금해진다. 공사 현장에서도 진우와 함께 일했던 자들은 그를 살인자로 오해했지만 사실을 알게 되자 안도의 숨을 쉰다. 그의 지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기뻐한다. 기자들이 12S등급 헌터민성을 조롱하며 인터뷰를 시도하는 사이 진우는 아버지와 진우가 길드에 들어오지 못한 일로 슬픈 대화를 나눈다. 진우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 혼자 싸우겠다고 말하며 어떤 조직에 속하면 구속받기 때문에 새로운 길드를 만들고 동생과 팀을 초대하려 한다. 아버지는 그가 이기적이라고 걱정하지만 원래 진성에게 맡겨졌던 계획이 진우에 의해 망가졌음을 알게 된다. 책임을 회피하고 떠나려는 진성에 대해 듣고도 진우는 여전히 진우와 함께하길 결심한다. 아버지는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진우는 배체의 권유에도 함께 가지 않겠다며 거절한 뒤 많은 이들의 시선을 뒤로하며 사라진다. 동희는 그의 마법 이동 속도에 혀를 내두르며 친구를 바라본다. 진우는 그날 밤보다 더 무서운 존재임을 보여주며 비유노는 그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S등급으로 공표된 후 진우는 필요한 장비를 찾기 위해 방어력과 화염 저항이 있는 아티팩트를 구매하려 한다. 가게 주인은 고급 망토를 추천하지만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고민한다. 주인은 유리창을 깨면 무료로 선물하겠다고 말하자 진우는 실제로 하려 하지만 제지당한다. 장난이었다는 말에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그러나 이미 유리창은 진우의 힘에 의해 깨져버렸고 주인은 고급검의 가격을 묻는다. 그것은 하급 괴물의 독리에 불과하지만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진우는 가게에서 산 정교한 칼을 꺼내 가격을 묻는다. 상인은 약 1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지만 진우는 단지 280만 골드에 샀다며 의아해한다. 결국 진우는 탐욕스러운 보석 대신 시스템 무기를 사서 되파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다. 그날 밤 비유노는 2번 만난 진우가 짧은 시간에 크게 성장한 점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긴다. 그는 진우가 더 강해질 수 있을지, 무한 성장 능력을 가진 헌터일지 의문을 품는다. 다음날 아침 진아가 창문을 바라보며 지루해하는데 다행히 사람들이 모두 떠난 것을 보고 안도한다. 협회에서 형제가 유명해졌다고 약간 꾸짖는다. 그는 내일 일주일간 집을 비운다고 알려주며 동생을 혼란스럽게 했다. 마침 진호가 다가와 아버지와 싸운 후 집에서 쫓겨나서 잠시 머물 곳을 부탁했다. 진아가 지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내일 출장을 간다라며 거짓말을 했다. 진호는 어깨를 툭 치며 상황을 눈치채고 둘은 함께 연기하며 진아를 속였다. 밤이 되자 매는 동생 걱정에 호위병들을 불러 점검했는데 한 명이 사라져 있었다. 물어보니 그가 아직 옥상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진우는 한 호위병에게 2명을 더 붙여 지나가 혼자 있을 때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는 작은 그림자 속에 숨어 주변 지역에도 보병병력을 배치해 사회에 기여하는 척했다. 다음날 아침 두 형제는 이동을 시작하며 일주일간의 행선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우는 수련 같은 거라며 놀랐다. 모든 장비를 갖추고 나서 진우는 더 이상 더위를 느끼지 않았다. 다음 임무는 마왕바렌의 영혼을 수집하는 것이었고 보상은 그림자 교환 기술이었다. 너무 매력적인 보상의 진우는 갑자기 더 열심히 사냥에 몰두했다. 그렇게 그는 76층으로 순간이동해 전투를 시작했다. 한편 진우 가족은 아들을 쫓아내려다 어머니는 걱정하며 아버지는 이것이 자립에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갑자기 아버지 몸에 이상 증상이 생겨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다시 M으로 돌아가 거대한 건물 크기의 괴물을 만난 진우는 즉시 호위를 소환해 처리했다. 진우는 마장군에게 탐욕의 옥새를 장착해 힘을 2배로 늘렸다. 거대해진 마장군은 즉시 결정타를 적에게 날렸다. 시험 삼아 쓴 기술이었는데 한 지역 전체가 불타는 듯한 모습이었다. 탐욕의 옥새 효과가 너무 좋아 마장군을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 병원에서 진우 아버지는 영원한 잠의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병은 계속 졸리게 하다가 결국 깨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아이러니하게도 마력이 넘치는 세상에 살면서도 저항력이 없어 이 미해결병에 걸린 것이다. 장면은 어느 섬으로 전환된다. 갑자기 거대한 개미 괴물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사냥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바다를 넘어 진우가 있는 곳까지 침입했다. 진우는 한가한 상태라 자신의 군대를 여러 소그룹으로 나누어 효과적으로 청소했다. 층을 올라가려면 통행증이 필요했다. 통행증을 빨리 찾을수록 탑 오르는 속도가 빨라진다. 현재 이틀이 지났지만 진우는 80층에 갇혀 있었다. 가끔 만화가 줄어드는 현상을 느끼며 문제를 깨달았다. 누군가 자신의 그림자 병사들을 제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행이 느려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 앉아 분석하던 진우는 적들이 약한 그룹을 집중 공격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꽤 영리하다는 걸 알았다. 다음 목표가 무엇일지 예상하며 준비에 들어갔다. 공격당한 건 내 팀이었어. 예상대로 매복해 있었고 완전 무장한 4마리의 악마가 나타났지. 이 녀석들의 능력은 꽤 높아서 곰떼를 쉽게 제압했어. 그 모습을 본 진우는 즉시 새 목표가 됐지만 상황은 명확했어. 단 한 번의 발차기로 그 악마는 목숨을 잃었고 동료들이 달려들었지만 모두 산산조각 났지. 진우는 항상 궁금했어. 괴물도 두려움을 느낄까? 마침내 답을 얻었어. 진우와 악마의 대장이 즉시 맞붙었고 당연히 진우가 압도해 상대가 항복을 요청했지. 그런데
상대방이 말을 한다는 사실에 진우는 충격을 받았어. 게다가 목소리가 여자였어. 진우는 이게 사람인 줄 알고 다가가자 그녀가 손을 흔들며 항복했으니 우리 종족을 죽이지 말아줘 라고 했어. 진우는 이해할 수 없었어. 분명 공격받았는데 이제 와서 목숨을 구걸하다니. 게다가 그녀의 동료들은 모두 쓰러진 상태였지. 기사의 임무는 주인을 보호하는 것. 죽으면 그만이지. 신경 쓰지 말자. 내가 살아서 돌아가는 게 중요해.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 여자라서 그런지 진우도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돌아서려는데 그 여자는 교활하게 뒤에서 칼을 찔렀지만 진우의 결계에 밀려나고 그녀를 쳐다보며 지친 눈빛으로 뭐 하려는 거야? 라고 물었어. 그녀는 무릎 꿇고 애원하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했지. 그리고 뭐든 바치겠다고 했어. 진우도 어쩔 수 없이 기회를 더 줬고 결계로 그녀를 들어올려 위협하며 진우는 서류를 넘기고 위층으로 가자고 요구했지. 그녀는 그 서류가 자신의 가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목숨을 살려주면 아버지에게 전해주겠다고 했어. 게다가 그 위층의 서류 위치도 알고 있었지. 진우는 협상을 받아들여 그녀와 가문의 안전을 약속했어. 하지만 큰 문제는 배신한 자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였어. 진우는 어둠의 힘을 뿜어내며 그녀를 위협했어. 그녀는 겁을 먹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고 길 안내도 해주겠다고 했지. 대신 그녀의 종족이 무엇인지 물었어. 그때 한 섬에서는 거대한 개미가 잔혹한 학살을 벌이고 있었고 많은 사냥꾼들이 희생되었어.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진루 가문의 장녀인 이에소라고 밝혔지. 진우는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내려 했지만 그녀는 자신들이 인간을 죽이라는 명령은 받지 않았다고 했어. 대신 그들은 이곳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지. 진우는 놀라워했어. 그녀가 다른 세계 출신이라는 걸 알고 고향이 마계라고 알게 됐지. 그런데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이곳에 오게 됐다고 했어. 마계에서 무슨 일을 했냐고 묻자 시스템이 개입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어. 모두가 전쟁 준비 중이며 적은 너무 강해서 전 세계 악마를 모아야 할 정도라고. 그들은 곧 전쟁에 돌입할 상황이라는 거였지. 이 정보는 너무 과했기에 그녀도 쓰러질 뻔했지만 겨우 정신을 차렸어. 다음 날 사냥꾼 협회는 긴급히 개미의 피해 상황을 조사했고 일본 근해섬에 상륙한 그 개미는 300명 이상을 죽였고 100명 이상의 사냥꾼이 출동했지만 피해는 계속 커졌어. 협회장 건 씨는 단 한 마리 개미가 이런 피해를 낼 줄 몰랐다고 했지. 이 개미는 A급 사냥꾼의 최종 공격으로만 멈췄어. 전투력은 평범한 A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계산됐지. 이번 재난이 일어난 섬은 진루섬에서 120km 떨어져 있었어. 만약 개미들이 날 수 있다면 곧 대륙 남쪽 끝까지 침략 범위에 들어올 거야. 건 회장은 일본에 지원 요청을 보내고 주변 국가에 경계 태세를 알렸지. 올 것은 온 것이다. 그는 사냥꾼 협회장 자격으로 진루섬 공략 계획을 4차로 재개한다고 선언했어. 그때 진우 곁에 그 여자가 깨어났고 그녀는 사과하며 몸 상태를 물었어. 진우는 신이 나서 난 괜찮아. 네가 없으면 통행증 찾는데 더 오래 걸렸을 거야. 라고 했지. 둘은 진루 가문의 성으로 간단히 들어갔고 진우는 아버지에게 적을 집으로 데려왔다고 혼났어. 아버지는 숨어있는 수많은 병사들을 보지 못했냐며 진우를 위협했어. 진우는 천진난만하게 아버지 정말 눈썰미가 대단하시네요 라고 했지. 아버지는 딸을 속여 성을 빼앗으려 하면 절대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어. 즉시 병사들이 포위했지만 움직이지 못했고 진우는 침착히 나는 그녀와 약속했어요. 그녀를 죽이지 않을 거예요. 통행증을 넘기면 될 일입니다 라고 말했지. 아버지는 겉으로는 호통쳤지만 진우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 양측은 처음에 정한 약속대로 행동했고 이에소는 원하는 것을 얻었어. 하지만 쫓겨났고 진우에게 그 여자를 데려가자고 했어. 이에소는 남자가 자신을 안아주니 기뻐했지만 아버지는 진우가 딸을 노리는 줄 알고 걱정했어. 진우는 단지 길 안내를 부탁하는 것뿐이라며 안전을 보장하니 걱정 말라고 했어. 약한 입장이었기에 아버지는 결국 동의했지. 이에소는 남자친구 덕에 얼굴이 빨개졌고 진루탑에 대해 아는 동료가 있어 기뻐했어. 덕분에 진우는 89층을 쉽게 통과했고 탕 역시 칭호를 올렸어. 힘은 이제 S급 사냥꾼과 동급으로 계산됐지. 이에소는 선물도 많이 가져왔지만 아직 쓸 기회가 없었어. 진우는 그냥 가져가라고 했지만 그녀는 90층부터는 고귀한 귀족들이 관리하므로 자신의 종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통행증 협상이 가장 쉬웠던 거지. 진우는 생각했어. 만약 자신이 그녀보다 약했다면 협상을 받아들였을까? 세상은 그런 거니까 지금처럼 힘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고. 이성을 점령하려면 살아서 나갈 생각은 하지 말라며 병사들이 포위하지만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 진우는 그 아이에게 약속했으니 죽이지 않겠다며 통행증을 넘기라고 차분히 말한다. 상대 아버지는 입만 거칠 뿐 진우 같은 자를 이길 수 없음을 속으로 인정한다. 결국 양측은 이에스오가 제안한 원래 약속대로 행동한다. 진우는 쫓겨나지만 그 소녀까지 데려가려 한다. 이에스오는 진우가 딸을 끌어안자 당황하지만 진우는 단지 안내를 부탁하며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한다. 약한 입장이라 아버지는 마지못해 동의한다. 이에쏘는 똑똑한 동료가 생겨 매우 기뻐 얼굴이 빨개진다. 진우는 악마탑 89층을 쉽게 클리어하고 이그리스와 탄도 자기를 받았다. 그들의 힘은 이제 SA 등급 헌터와 견줄만 하다. 이에쏘는 많은 예물을 가져왔지만 아직 쓸 기회가 없자 진우는 그냥 돌아가라 권한다. 그러나 그녀는 90층부터는 고귀한 귀족들이 관리한다며 자신들의 부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모두 끝났으니 통행증을 얻기 위해 협상하는 게 가장 쉽다는 말을 들었다. 만약 내가 그녀보다 약하다면 그 제안을 받아들일까? 인생은 그런 거다. 그래서 지금처럼 무력을 사용하는 게 최선이다. 그는 친구의 배추족을 1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쏘가 왜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는지 묻자 그는 그녀를 주시하고 있다고 농담하며 사실은 우리를 꽤나 좋아한다고 했다. 이런 바보 같은 녀석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지이노와 다를 바 없었다. 다음 층은 위험할 테니 그는 그녀를 먼저 보내기로 했다. 막 누군가를 사귀었는데 벌써 쫓아내는 상황. 그 소녀는 자신이 무능한지 묻지만 그는 잘했다고 위로했다. 자인우도 고마움을 전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가서 메인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보고 싶다고 했다. 듣고 그는 기쁘게 동의하며 남은 층을 함께 정복하기로 했다. 이에스오가 말했듯 90층부터는 괴물들이 훨씬 강해진다. 그래서 그는 보통 그녀를 구석에 숨겨두고 나머지 일을 처리했다. 하늘의 성수를 만들 재료를 얻기 위해서다. 이 무력 덕분에 짜이노는 후반부에서 더 강해졌다. 한편 외부의 한국은 4차 제이제이 유섬 공격 준비로 시끌벅적했다. 동리는 공식적으로 시에이 히에인에게 알리고 준비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백호의 회장과 대부분의 S급 사냥꾼들이 모였다. 이번에는 협회장이 일본과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똥이는 누가 도와주든 상관없이 괴물을 전멸시키는 게 목적이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괴롭힌 괴물을 없애고자 했다. 다시 메인 자리로 돌아오니 100층에 도착했다. 손님이 도착하자 주인은 용을 타고 인사를 나왔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그가 바로 마왕 바로님을 알았다. 그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메인은 겁에 질려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살개가 몸을 관통하는 듯했다.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온 악몽 같은 존재 앞에 돌아온 그는 100층에 도착했다. 손님들이 막 도착하자 집주인이 용을 타고 나타나 인사를 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바로 마왕 바로님을 알았다.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매는 위축되어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살기만으로도 온몸이 찔린 듯한 느낌이었다. 가장 골치 아픈 점은 그가 용을 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전투가 시작되었다. 바로는 특수기술로 고위급 마귀들을 무더기로 소환해 그들을 에워쌌다. 수량은 마지막 층에 걸맞았다. 두려움에 떨던 맨은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고 그는 어둠 군단을 소환해 반격했다. 맨의 마장들은 이 마귀들보다 훨씬 강했다. 동시에 수십 명을 한꺼번에 환생시키는 마법도 사용했다. 주변 사람들조차 맨의 전투 방식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마왕 바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천둥신의 기술을 펼쳐 맨의 병사들을 쓸어버렸다. 수도 그 영향권에 들었지만 진우가 그를 보호했다. 그 번개는 평범하지 않았으며 기절 효과까지 동반했다. 어둠 군단은 부활할 수 있어도 이런 공격은 만화를 많이 소모했다. 그 전에 진우는 용부터 제거하려 달려들었다. 예상과 달리 숨어 있었음에도 바로는 그의 위치를 파악해 공격했고 맨은 마치 낡은 이불처럼 떨어졌다. 천둥 번개가 쫓아와 청년은 이그리스와 투의 도움을 요청해 상황을 반전시켰다. 탐욕의 구체마장인 법사 마법사가 반격에 성공했고 이그리스는 용의 머리를 강타해 바론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강력한 장거리 공격에 누구도 버틸 수 없었다. 동시에 외부에서는 일본 출신 사냥꾼 대표 하네카와가 도착해 검을 뽑고 통역을 맡았다. 그의 회장 고토 루이는 11명의 S급 사냥꾼을 거느린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회장으로 강자들을 결집시키는 인물이었다. 양측은 척개미의 해부 결과와 그들의 수명, 즉 부화 후 1년이라는 사실을 공유했다. 말하자면 여왕개미를 제거하면 승산이 확실하다는 뜻이었다. 강자들을 결속시키는 자가 있다면 그가 평범하지 않다는 뜻이다. 양측은 척개미를 해부한 결과를 이야기했다. 그 개미들의 수명은 부화 후 단 1년뿐이었다. 즉 여왕개미만 제거하면 승리는 그들의 몫이다. 개미 잔재는 1년 후 자연히 죽는다. 주로 강력한 마법사를 목표로 삼기에 이 점을 이용해 계획을 세울 것이다. 협회는 10명 중 1명의 S급 사냥꾼을 보내기로 했으며 꼬토도 지원에 참여했다. 이 소식을 듣고 회장도 놀랐다. 일본 사냥꾼들은 개미떼를 유인하고 한국 쪽은 여왕개미를 처치할 것이다. 수천 마리에 달하지만 유인만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 군인은 즉시 작전 계획에 동의했다. 현재 메인의 전투는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 괴물 수는 줄었지만 만화는 거의 바닥났다. 자이누는 만화 보충할 틈도 없었고 마왕이 너무 강해 한순간의 실수도 치명적이었다. 모든 마장군이 제거되었고 이그리스는 자신을 희생해 주인의 공격에 빛을 가렸다. 그럼에도 적은 막아냈다. 자이누는 충격을 받았고 메인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다행히 탈출은 가능했으나 만화는 완전히 고갈되어 이제는 자신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상대는 진지하게 2개의 검을 사용했다.
ESO는 두 강자의 싸움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바로는 메인이 속도를 늦추도록 번개를 일으키며 공격했다. 제이노는 연속 100일을 날렸지만 모두 막혔다. 가끔 상대가 번개를 이용해 그를 멀리 밀쳐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마왕은 점점 다가와 강타를 날렸다. 그 일격은 진우를 아프게 했고 무기도 잃게 만들었다. 진우는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바론의 힘은 너무 강력했다. 그는 근거리에서 파괴적인 번개를 퍼부었고 진우는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 있던 친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 짧은 찰나를 놓치지 않고 친구는 지배자의 손 스킬을 발동해 마왕의 두 팔을 비틀어 꺾었다. 고통에 신음하는 마왕은 크게 소리쳤지만 곧바로 진우의 엄청난 힘의 주먹이 마왕의 턱을 강타했다. 바로는 강력한 주먹에 머리가 뒤로 날아가며 승리는 이 커플에게 돌아갔다. 수는 그 강력한 주먹이 9겹 구름을 뚫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임무도 무사히 완료되었고 진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친구에게 집에 돌아가 아버지께 우리 집 씨름족이 이곳에서 1등을 했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친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 족은 지루지루이지 씨름이 아니야 라며 웃었다. 마왕 바론과의 전투 후 진우가 오래도록 원해왔던 것이 드디어 손에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정화된 마왕 혈액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 진우는 그것을 이전에 획득한 두 재료와 합쳤다. 성공 여부는 지능 수치에 달려있어 진우는 긴장했다. 애소가 걱정하는 표정을 보이며 괜찮냐고 물었다. 젊은이는 조제 작업을 시작하고 기다렸다. 다행히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3가지 재료로 6병의 생명성수를 만들어냈다. 여기서 의문은 그것이 정말로 어머니를 깨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때 아이언이 생각을 끊으며 주인에게 영혼을 수집해 올룡 드래곤의 시체를 끌고 왔다. 세심한 배려의 칭찬을 받으며 진우도 웃었다. 하지만 아직 영혼 소환에 성공하지 못했고 새로운 탈 것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애소는 이 장면을 보고 믿기 힘들어했다. 시스템은 이름을 지으라고 했지만 진우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친구는 그가 이름을 기억 못하는 걸 보고 한숨을 쉬며 그 새끼를 작은 제갈이라 부르자고 했다. 이 탈 것으로 집에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거라며 아마 집에서는 아버지가 그들의 귀환을 기다리며 연애 준비를 했을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진우도 얼른 떠나자고 했다. 젊은이는 당장이라도 집에 돌아가 생명성수의 효과를 시험하고 싶어 했다. 생각해보니 마왕의 혈액뿐만 아니라 몇 가지 다른 보상도 얻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대 언어의 돌이었다. 그것을 꺼내 방금 배운 그림자 교환 스킬을 사용했다. 진우는 어둠의 병사들을 통해 그들이 어디에 있든 자유롭게 순간이동할 수 있었다. 이 스킬은 진우에게 정말 멋진 능력이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진우는 즉시 스킬을 발동시키고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인연이 된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며 건강을 잘 챙기라고 했다. 그리고는 사라지고 대신 한 마리의 마병이 자리를 대신했다. 수는 화가 났다. 사랑의 말조차 하기 전에 그가 떠나버렸다. 곧이어 진우는 자신의 동네에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순간 스킬에는 제한이 있었다. 발동 후 3시간이 지나야 재사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곧장 하늘로 뛰어올라 작은 제갈을 불러 병원으로 날아갔다. 장면은 사냥꾼 협회로 전환됐다. 그들은 아직 주섬섬을 공격할 계획을 논의 중이었다. 불 마법을 미끼로 개미들을 유인하고 동시에 전자파를 사용해 개미떼의 통신을 교란할 계획이었다. 그 사이 한 특수부대가 약해진 개미 조직에 침투해 여왕개미를 제거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전자파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군의장 건의는 걱정했지만 일본 쪽 조사 결과도 우리 쪽과 같아 믿을만하다 했다. 하지만 전자파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후퇴 계획도 필요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준비와 사냥꾼들의 출정을 돕는 것이었다. 진우도 초대받았지만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때 비유노가 술자리에 있었다. 그는 최정상 S랭크 힐러 사냥꾼 민봉구와 친한 사이였다. 민봉구는 젊을 때 유망주였지만 부상 없이도 일찍 은퇴한 케이스였다. 그는 전 동료였다. 진우 같은 젊은 사냥꾼을 본 회장비 씨는 기뻐했다. 비유노는 괴짜지만 유머러스하고 착했다. 동생은 곧 비유노가 주섬섬에서 임무를 수행할 거라는 이야기를 꺼냈다. 비유노도 확인해 동생은 씁쓸해했다. 그들은 함께 그곳에서 우노크가 죽는 것을 목격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험을 감수하는 진우에게 걱정이 많았다. 비유노는 만약 자신이 가지 않으면 개미들이 곧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 거라 생각했다. 민봉구는 그가 언제부터 애국자가 되었냐고 물었고 비유노는 이미 가기로 마음먹었으니 멋진 말이나 해보라며 동생을 놀렸다. 동생도 응원하며 자신은 절대 가지 않을 거라 단언했다. 만약 오늘 그가 설득하러 온다면 사과해야 할 거라고 했다. 하지만 비시 회장은 그저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라며 결과를 알 수 없기에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에 이 술자리가 위로라고 말했다. 민봉구는 곧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며 피를 흘리는 사냥꾼 생활은 견딜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는 게 낫다고 했다. 비유노는 기쁘게 지지했다. 자신의 머릿속에도 사냥꾼이라는 직업에 대한 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비운호는 평범하지 않은 괴물과 싸우는 자들이었고 싸움은 일상이자 취미인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봉구는 완전히 달랐다. 동생이 비운호가 심각한 표정을 짓자 놀리며 계속 술자리를 즐겼다. 한편 진우는 병원에 도착했지만 어머니에게 약을 먹이기를 두려워했다. 목에 난 긴 흉터를 보면 슬퍼할까봐 걱정했다. 그는 어릴 적 어머니가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어머니는 자신을 꾸짖지 않고 품에 안고 웃었다는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진우는 너무 울어 죄책감에 괴로웠다. 용기를 내어 생명성수를 꺼냈지만 어머니가 지금 이 상태에서 약을 삼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약을 먹어도 여전히 같은 상태일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전의 시스템에서 많은 기적을 목격했기에 결과를 보기 전이라 혹시 다시 못 만날 수도 있기에 이 술자리가 위로가 되었다. 비웅은 곧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헌터로서의 피는 견딜 수 없었기에 공무원이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다. 가볍고 안전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 형도 기꺼이 응원했다. 마음속으로 헌터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들은 평범하지 않은 존재로 괴물과 싸우는 것이 일상이었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취미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비웅은 전혀 달랐다. 동생은 형이 찡그린 얼굴을 놀리며 계속 술을 마셨다. 그들은 언제나 괴물과 싸우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전투가 일상이 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를 취미로 삼기도 했다. 하지만 봉구는 전혀 다르다. 그는 선배의 찡그린 얼굴을 보고 장난을 치며 술잔을 들었다. 한편 진우는 병원에 도착했지만 엄마에게 약을 주는 것이 두려웠다. 그 이유는 그녀가 목에 긴 흉터를 바라보며 슬퍼할까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의 엄마는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그녀는 아들을 꾸짖지 않고 단지 품에 안아주며 웃었다. 진우는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눈물을 흘렸다. 용기를 내어 성스러운 생명수를 꺼내들었지만 그녀가 이 상태에서 그것을 삼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약을 먹은 후에도 엄마가 여전히 이 상태일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시스템으로부터 수많은 기적을 목격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진우는 엄마의 몸을 천천히 일으켰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깊게 한숨을 쉬고 그는 약을 입에 붓고 기다렸다. 몇 초 후 그녀의 몸은 빛을 발하며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다. 과거의 흉터조차도 사라졌다. 이 과정은 마치 사람을 젊어지게 만드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은 병원에 입원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진우는 엄마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엄마가 깨어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더 강해지고자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래서 그는 제발 깨어나세요 라고 간절히 바랐다. 진아는 집에서 공부하고 있었지만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밖으로 나와 병원 쪽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이때 달빛은 어머니의 영혼을 비추고 따뜻한 바람이 스쳤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가 깨어났다. 젊은이는 감동을 받았다. 엄마가 처음 한 말은 진훈이었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고 나는 4년 내내 잠들어 있었구나. 그런데 진아는 잘 지내고 있니? 라고 물었다. 이 말을 들은 엄마는 아들에게 정말 고마워하며 너는 나와의 약속을 지켰구나. 그리고 분명히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겠구나. 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를 보며 이를 알 수 있었다. 엄마는 아들이 자신을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도 눈물을 흘렸죠. 평소엔 강인했던 그가 엄마 품 안에서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아는 괜찮다며 엄마가 건강해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두 모자는 그렇게 오랜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니치 스웨이 환자가 깨어났다는 소식이 의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더욱이 그녀는 신체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가족들은 즉시 퇴원을 원했다. 진아는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진짜 깨어난 것을 믿을 수 없어 울면서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다. 그녀가 성장한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이는 진우의 보살핌 덕분임을 알았다. 결국 그의 모든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이 순간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그와 동시에 네 번째 주 게임섬 공격에 관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군주건의가 나서서 최근 개미떼가 일으킨 막대한 피해에 대해 발언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헌터협회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 온 10명의 S급 헌터들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A급 이하 헌터들은 해상과 육지 방어 임무를 맡아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작전에서 건희 회장은 임무 완수를 확신하며 말했다. 뉴스를 보던 민봉우는 옛날 술자리와 그때 함께 놀던 두 형님들을 떠올렸다. 그들 모두 이번 공격에 참여했다. 공포에 떨면서도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두려웠기에 이 일을 끝내고 싶었다. 그들 같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면 한국이 개미 둥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회상 후 봉우는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를 집에 데려온 후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다. 며칠 만에 진아가 집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두 사람에게 함께 청소하자고 재촉했다.
4년 동안 손도 대지 못한 집이었다. 진아가 생긴 이래로 많은 얼룩들이 있어 아무리 닦아도 없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민이 원한 바가 아니었지만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걱정이 맴돌았다. 자신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건 아닌지 자문했다. 가족 사진을 보며 어머니가 물었다. 지난 시간 동안 아버지와 연락이 있었냐고. 안타깝게도 아무 소식도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헌터로 일하는 걸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전직 소방관이셨고 항상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어머니가 진우와 결혼했다고 했다. 진아는 자신도 의사가 되려고 노력 중이라고 자랑했다. 한편 진주는 건희 회장에게 연락해 M과 연락이 닿았음을 알렸고 국가급 헌터인 토마스 애너에 대해 언급했다. 그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남자가 군사력에 버금가는 힘을 지닌 만큼 다른 국가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음을 이해했다. 비록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토마스가 이곳을 방문한 것은 단순히 여행 도중 들른 것이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능성이 존재했다. 지금은 그를 탓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진우가 회의장에 나타났다. 회장은 4일 후에 시작될 공격작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민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물었다. 예전 같으면 경험을 쌓기 위해 흔쾌히 동의했겠지만 엄마가 돌아온 지금은 달랐다. 행복한 일상을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보내고 싶었다. 답을 망설이던 찰나 갑자기 마력의 파동이 느껴졌다. 그 순간 건희의 마력 파동이 감지됐다. 이 거리에서도 알아챌 정도라니 대단했다. 현재 많은 S급 사냥꾼들이 훈련 중이었다. 윤호는 무술고수와 대결 중이었고 금세 쓰러졌다. 회장은 이런 광경이 흔치 않다고 말했다. 종이는 상황을 보고 비 회장이 진지하다면 마법 사냥꾼은 상대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명사들도 등장했다. 바로 일본의 10명 S급 사냥꾼들이 도착했다. 모두 고토류이의 지휘 아래 있었다. 그는 민을 암살자로 주목했지만 하나카와가 법사라고 알려줘 놀랐다. 마력이 강력한데도 법사라니. 차인 역시 민을 주목했는데 일본에서는 한국의 S급 사냥꾼들이 약하다고 여겼다. 이 말이 한국 측에 들려 불만을 샀다. 차인이 쌍방의 다툼을 말렸고 양측은 친선 대결을 하기로 합의했다. 회장도 동의하며 전투계통 사냥꾼만 참가하라고 했다. 상대의 손목을 잡거나 등을 터치하면 패배였다. 전투는 혼전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단독 전투 대신 협력 정신을 살리기 위해 3명씩 짝을 지어 싸웠다. 최고의 사냥꾼들이 양국을 대표해 맞붙는 이 전투에서 진우는 고토류이가 불참해 아쉬웠다. 그래도 이 광경만으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모두 처음엔 개별 대결을 펼쳤다. 각자가 적절한 상대를 찾아 실력을 겨루었다. 양쪽 모두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가진 사냥꾼들이었다. 마동국과 상대는 수백 번의 펀치를 내질렀다. 임태구는 상대적으로 힘이 딸렸고 일본 사냥꾼은 빠른 속도를 활용해 근접전에서는 불리했다. 그는 상대를 유인해 반격하는 스타일이었다. 그의 본질은 순식간에 펼쳐지는 화려한 스킬들이었다. 이로 인해 주변 전투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동희는 고위층에게 이곳이 고급 마법석으로 강화된 기지인지 물었다. 건희는 웃으며 맞다고 답했지만 이번 전투로 내구성을 재평가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윤호는 상대가 모두 최상급 사냥꾼임을 알고 긴장했다. 손목 잡기는커녕 뼈를 부러뜨릴 각오를 해야 이길 수 있을 거라 여겼다. 상대방 2명은 이 청년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는 싸움을 피하며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다. 그는 싸움이 맞지 않는다며 불평했지만 결국 강제로 대결에 나섰다. 비 회장은 이 경기를 통해 멤버의 결의를 시험하려는 듯 보였다. 그래서 윤호도 진지하게 변해 한 번 더 변신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야수 변신을 보고 놀라 도망쳤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건 괴물들의 전쟁이었다. 마동국은 뜻밖의 상대에게 쓰러졌다. 아직 전력을 다하지 않았으니 결과는 미지수였다. 그가 땅에 누웠다는 건 패배를 의미했다. 임태구도 싸움 끝에 제압당했다. 한국 측은 수정 열세에 몰렸고 윤호는 결판을 내려 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회피가 빨랐다. 이 경기는 단체전이라 2명이 남은 상태에서 난투가 벌어졌다.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걸 느낀 그는 분노했다. 일본 측의 차이는 무용과 같은 전투 스타일로 상대가 예측할 수 없게 움직였다. 처음에는 그 별명을 몰랐던 여자 사냥꾼도 싸우면서 이해했다. 결국 차인이 승리했고 동료를 돕기 위해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는 마스크 쓴 청년에게 집중 공격당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상대를 연속 타격했다. 다른 사냥꾼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차인이 피를 흘리며 맞자 상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일본 측은 걱정하며 고토류이에게 중재할지 물었지만 그는 누군가 다칠 때까지만 참겠다고 했다. 청년은 차인보다 빠른 속도로 공격을 퍼부었다. 그녀도 상대의 실력을 인정했다. 곧 그는 연막을 써서 결정타를 노렸지만 그 움직임엔 악의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진우가 개입해 동료를 보호했다. 이 경기가 친선전을 넘었다는 걸 느꼈다. 상대가 화가 나 다시 공격했지만 곧 쓰러졌다. 전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통제불능 상태에서 상대를 제압했다. 고토류이는 비서에게 그가 정말 법사인지 다시 확인했다. 하나카와는 확신했다.
그래서 직접 검증하려 했다. 진우는 차인에게 이번 경기가 이미 졌다고 말했다. 윤호는 2배의 실력도 상대가 안 될 거라 생각했다. 누군가가 몰래 힘을 빼지 않는 이상 이길 수 없다고 여겼다. 하나카와는 진우에게 다가가 자신의 회장과의 1대1 대결을 제안했다. 그의 기운을 보고 진우는 상대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려 한다는 걸 직감했다. 이 기회는 자신이 마성의 성에서 갈고 닦은 힘을 확인할 기회였다. 고토류이는 자신과 싸우면서도 태어난 진우 때문에 불쾌해했다. 여자는 진우가 대결에 동의했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 진우가 자신만만해 보이자 상대 회장도 흥미를 느꼈다. 장면은 전환되어 조이가 느긋하게 뉴스 시청 중이었다. 협회가 사냥꾼들의 국가방어 참여를 요청하자 그녀는 복귀 의사를 밝혀 협회에 연락했다. 그때 진우는 몸을 풀고 있었다. 마치 운동하듯이. 주변의 형들은 젊음이란 역시 다르다고 감탄했다. 차이는 진우가 A급 던전에서 강력한 괴물을 쓰러뜨린 걸 목격해 그의 실력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도 만만치 않았다. 윤호는 그녀의 코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사냥꾼의 냄새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했다. 실전에서는 코를 막을 수 없으니 적응이 필요했다. 두 사람이 싸움을 말리지 않은 이유를 묻자 비 회장은 전투계통과 마법계통의 싸움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도 차인과 같은 이유에서 싸웠다고. 진우가 무한 성장 능력을 지녔다면 회장도 그를 이길 수 없을 거라 예상했다. 진우가 시작 신호를 내리려던 순간 공격당했다. 그는 화가 나 상대에게 제대로 말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고토류이는 마법계통이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나타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감탄하며 상황을 바라봤다. 진우를 폭로하려는 시도는 우습기만 하다. 팔에 힘을 주어 찌르려 하지만 진우는 민첩히 피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이 녀석은 S급들보다 훨씬 한 수이다. 하지만 결국 그게 전부다. 그래서 메이는 웃으며 상대에게 분노를 불태우고 수많은 주먹을 내지른다. 모두가 의아해한다. 왜 메이는 공격하지 않고 피하기만 하는 걸까? 사실 진우는 아직 이 녀석의 힘을 시험하고 있는 중이었다. 짜증이 난 고루지는 체면을 구기기 싫어 결투를 결심한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로 메인이 찔렸지만 마지막 공격을 막아내며 눈이 멀 뻔했어 라고 외친다. 한편 회장은 민이 분명 손목을 잡아 승리를 확정할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손을 잡아 싸움을 계속하게 한 것에 분노한다. 진우는 분명 지금 당장 끝내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낸다. 두 사람은 힘을 점점 끌어올리며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든다. 결국 모두가 개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상황이다. 사람들은 진우의 실력을 칭찬한다. 고루지와 싸우면서도 큰 상처를 입지 않은 건 사실 메인이 엄청난 일을 해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암흑병력을 이곳에 있는 이들에게 붙였다. 전투가 끝난 후 진우는 일본 측에서 새로 각성한 강력한 사냥꾼으로 자신을 언급하는 이야기를 전한다. 그러나 명단을 살펴보니 그가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헤이는 이 소식에 약간 실망한다. 그녀의 회장은 그래도 우리 쪽에는 10년 경력의 S급 사냥꾼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다짐한다. 그 후 메이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여동생과 재회한다.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라 전투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다. 장면이 바뀌어 주섬에서는 개미들이 식량이 바닥나 서로의 배설물을 먹으며 연명하고 있다. 여왕개미는 빨리 섬을 떠나 더 나은 곳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강력한 후계자가 필요하다. 그때 가장 큰 알에서 검은색으로 변한 거대한 개미왕이 부화한다. 개미왕의 울음소리는 섬 하늘을 붉게 물들여 불길한 전조를 알린다. 주민들은 강력한 사냥꾼들의 공격을 기다리며 긴장한다. 진호는 조용히 권한다. 소용없는 지원은 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왜냐하면 그는 2급이니까. 결과는 참담하다. 밖에서 함께 방어하던 두 동료가 오랜만에 만나 진심 어린 미소를 나눈다. 아마도 그들을 밖으로 나서게 한 건 바로 진우였다. 다음 날 수많은 전함이 주섬을 포위한다. 약한 사냥꾼들은 두려워하며 개미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다. 이런 상황에서 A급은 바다 위에서 방어 중이고 섬 가까이에 접근하지 않는다. 그 와중에 누군가는 취재를 진행한다. 정말 답답하다. 림태군은 민을 즉시 소환해 장군이 다치면 힘들다고 말한다. 한국의 모든 사냥꾼이 준비를 마쳤고 모두가 주섬을 주시하며 기다린다. 뜻밖에도 최고 회복력의 사냥꾼 봉구가 등장해 형을 놀리며 내가 없으면 금세 죽었을 걸이라며 오랜만에 동행하는 기쁨을 나눈다. 갑자기 회복형 사냥꾼이 늘어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S등급 복귀! 지금 일본 쪽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라 모두 안심해도 좋아. 한국팀은 이제 막 날아오고 있고 심지어 생중계용 촬영팀까지 동행하고 있어. 사냥꾼들의 치열한 전투를 직접 전달하려는 거지.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도 여전히 A등급이니 긴장해야 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 실패하면 한국은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테니까. 그 후 괴물을 유인하는 팀의 임무가 시작된다. 각 팀은 엄청난 마력을 발산해 먹잇감을 유혹한다. 위에서 보니 온통 빨간색 바다라 비윤호는 그들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고 경악했다. 최동희는 먼저 성공을 시작하며 수많은 화염구를 쏘아 올렸다. 이 전투가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에 그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모두 착지했고 일본 팀은 겨우 1시간 동안 개미떼를 막아냈다. 그래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했다. 외부 함대는 이미 신호 방해파를 활성화해 여왕개미의 신호를 무력화하기 시작했다. 일본 사냥꾼들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며 과연 누가 먼저 개미들을 전멸시킬지 궁금해했다. 최동희는 내부에서 개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결계를 쳤다. 주변에 많은 구멍이 있어 하나씩 탐색할 시간이 없기에 총알을 쏘아 길을 찾는 게 최선이었다. 진우는 평온하게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공성팀이 모두 S등급이라 자신의 힘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차이는 이미 여왕개미의 알을 발견했지만 가장 큰 알이 부화해 진화가 멈추지 않는 이 괴물들의 모두가 당황했다. 밖에선 일본 사냥꾼들이 여유를 부리며 친구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그 순간 그 친구는 머리가 날아가고 말았다. 여왕개미는 그 속도마저도 최상급 일본 사냥꾼도 따라잡지 못할 정도였다. 몇 차례 공격 후 마지막 저항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내부팀은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며 점점 강해지는 괴물들과 맞서고 있었다. 하얀 개미는 S등급 사냥꾼과 맞먹는 힘을 지녔지만 인간의 지능이 없어 상대하기는 수월했다. 마동국은 피해를 견디며 동료들이 결정타를 날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했다. 무공차에는 치명타를 연속으로 성공시켜 단 2번의 공격으로 개미를 둘러 쪼갰다. 그러나 그 단단한 갑옷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하얀 개미는 수가 적어 미니붕어는 수가 많아도 자신이 있으니 모두 힘을 다해 싸우라고 격려했다. 지도부도 싸움을 두려워하던 그가 이런 말을 하자 감탄하며 청년에게 경계하며 괴물을 완전히 처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머리가 부서져도 그들은 잠시 더 살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동국은 2발로 걷는 개미와 아직 접촉하지 못했는데 윤호는 그것이 여왕개미의 경호원이라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 판단했다. 림태호는 이 싸움이 시작에 불과하다며 동료에게 현재 페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묻는다. 최동희는 의심치 않았다. 차이의 예민한 후각은 이미 내부에서 강력한 괴물 냄새를 감지했으니 계속 가기만 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 친구가 거리상 지도부가 볼 수 있지 않냐고 묻자 최동희는 짜증났지만 원거리 투시를 켜 여왕개미의 위치를 확인했다. 거대한 괴물을 발견하고 이것이 바로 목표임을 확신했다. 비는 여왕개미가 강력한 경호원에 둘러싸여 있으며 여왕개미의 능력은 아직 모른다며 이번 전투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장면 전환 일본 사냥꾼 2명이 자신의 구역을 청소한 후 다른 팀과 합류하려 했지만 아무도 없자 흩어져 찾기 시작했다. 한 명이 다가오는 공포에 압도당해 쓰러졌다. 그 냄새는 너무 강력해 움직일 수 없게 했다. 죽지 않으려면 즉시 행동해야 했다. 청년은 빙결 마법을 사용해 광역 공격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싸웠지만 여왕개미는 2명을 가볍게 베어버렸다. 나머지 멤버들은 연락이 끊겼고 이미 5명이 사망했다. 그곳에는 아직 많은 개미가 있어 확인할 수 없었다. 소년은 청년에게 이번엔 제대로 싸워달라며 자신도 지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호소했다.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한편 한국팀은 여왕개미에 접근했고 여왕개미는 모든 자식들을 보내 반격했다. 민붕은 모두에게 강화 주문을 걸어 전원이 흥분했다. 마동국은 작전에 따라 광역 도발을 걸어 모든 괴물을 끌어모았다. 최동희는 불마법으로 전장을 휩쓸며 평소 숨겨왔던 힘을 마음껏 드러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최강화룡이라 부르는 이유를 알게 됐다. 그가 지나간 자리는 개미들이 산산조각 났고 하얀 개미만 계속 돌진했다. BCH 윤호는 숨길 필요 없다며 가진 힘을 모두 쏟아냈다. 그는 자신을 흉측하게 여기는 마인 형태로 변신했지만 이 상태가 강력한 개미들과 싸우기엔 적합했다. 차이는 지도부의 완전한 마수화 모습을 처음 봐 충격받았다. 촬영팀은 방송국에서 8천만 명 이상이 전국에서 시청 중이라는 소식을 받았다. 좀 더 가까이서 선명하게 찍으려 했지만 민붕이 제지했다. 한편 한국의 사냥꾼들이 여왕개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온갖 자식들을 시켜 그들을 공격하며 응수했죠. 민봉군은 모두를 강화해 주었고 모두는 전율하는 흥분을 느꼈습니다. 마동국은 동료들에게 계획대로 행동하라 명령하며 자신은 넓은 범위를 도발해 모든 괴물을 끌어모았습니다. 불꽃 마법을 휘둘러 전장을 쓸어버렸습니다. 평소 절제하던 그가 이곳에선 마음껏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최강 무기임을 보여주었죠. 화룡이 지나가는 곳마다 개미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직 흰 개미들만이 계속 덤벼들 수 있었죠. 비행윤호는 지금 숨길 필요 없다며 가진 힘을 모두 쏟아내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흉측하다고 생각하는 마수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형태가 전투에선 강력한 도움이 되었죠. 덕분에 큰 개미들과 맞서 싸우기 쉬웠습니다. 사냥꾼 회장 배척도 이런 마수 변신을 처음 봐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맨은 전국 80여 명이 넘는 시청자가 생중계 중이라는 소식을 받았죠. 더 가까이서 촬영하려 했지만 민봉구가 제지했습니다. 여긴 S급 지하 감옥입니다. 함부로 촬영할 수 없고 최소한 안전을 위해 카메라맨은 뒤에 있어야 했죠. 모든 한 팀의 움직임은 잠시 멈췄습니다. 이 폭렬한 전투를 눈앞에서 지켜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동국은 많은 괴물을 끌어들인 뒤 반격에 나섰고 그 옆에서 임지우가 끊임없이 화살비를 퍼부으며 지원했죠.
임지우는 진지하게 필살기를 썼고 폭풍 같은 화살비로 많은 개미를 쓰러뜨렸습니다. 모두가 맡은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죠. 차이인은 검수를 최대한 발휘해 적들을 무자비하게 베어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공격은 시청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모두가 네 번째 섬토벌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적은 동굴 안에 홀로 남은 여왕개미였습니다. 사냥꾼 마동국은 지쳐 보였지만 거대한 생물의 공격을 막아내는 힘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같이 공격하자고 외쳤습니다. 오래 버티기 힘들 테니까요. 궁수들은 수억 개의 화살을 쏟아부어 여왕개미를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외피가 상처를 거의 막아냈습니다. 비행윤호는 여왕이 경호원을 잃으면 곧 무너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여왕개미는 엄청난 독가스를 뿜어내 두 사냥꾼을 점점 의식을 잃게 했습니다. 그때 민봉구가 뒤에서 부상을 치유하며 정신을 북돋웠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몇 번이고 일어설 수 있어. 그러자 여왕개미는 불쾌함을 느끼고 먹으려 했지만 병구가 동료들의 보호를 받으며 막아냈습니다. 최종동이는 강력한 화염구를 던져 군주를 치료구역에서 밀어냈다. 군주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미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힘을 남겨둔 것이다. 회장은 군주의 의도가 도망치는 것임을 간파하고 다른 이들과 협력해 그를 묶었다. 최종동이는 힘을 더해 돌진하며 결정타를 내릴 준비를 했다. 최소의 속도로 전신에 피해를 입힌 후 마지막 일격이 군주의 머리를 가로질러 성공적으로 그를 쓰러뜨렸다. 전투가 끝난 후 모두는 지친 몸을 이끌며 임무를 완수했음을 자축했다. 국민들은 이 최강 S랭크 팀의 전투에 열광하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거대한 위협에서 벗어났음을 안도의 한숨으로 맞이했다. 한 해가 지나면 다른 개체들도 자연스럽게 죽어 더 이상 위협이 없을 것이라 믿으며 민비우는 오랜 세월을 걸친 복수를 마침내 이룬 기쁨에 벅차올랐다. 그러나 해안 밖 일본 쪽에서는 이상 징후가 발생했다. 개미떼가 비정상적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방해 파동이 무력해지면서 한국 사냥꾼들은 위험에 빠졌다. 최종동이는 동굴 입구의 결계가 깨진 것을 감지하고 동료들에게 경고했다. 죽기 전 군주의 비명이 바로 개미떼를 불러 모으는 신호였던 것이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생물체가 나타났다. 군주의 부름에 응답한 개미왕은 검은 빛을 띠며 두 발로 걷고 있었다. 그의 마력은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고 최종동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개미왕의 위협 앞에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고 마동국은 모두를 지키려 나섰다. 하지만 상대는 공격하지 않고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군주의 시체를 바라본 뒤 갑자기 사냥에 돌입했다. 마치 자신을 낳은 존재를 되새기는 듯했다. 사냥꾼 팀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개미왕은 최종동인이 공격하자 순간이동해 그녀의 뒤로 뛰어들어 강력한 일격을 가했다. 그녀의 온몸뼈가 산산조각 나며 기진맥진했지만 그 속도를 따라갈 리는 없었다. 마동국 또한 두 팔이 부러지며 쓰러졌고 변호와 최종동인도 연이어 피해자가 되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최상위 사냥꾼 4명이 무너졌다. 임태구가 뚫는 화살을 쐈지만 보스는 쉽게 막아내고 그를 짓눌렀다. 다행히 그때 다른 이들이 회복되어 다시 싸울 준비를 마쳤다. 민봉구는 은신기술을 사용해 존재를 숨기며 조용히 동료들을 치유했다. 그러나 개미왕의 절대적인 힘 앞에서 마동국은 계속해서 공격당했다. 마치 찢어진 이불처럼 소중한 순간이었다. 이때 적은 이미 리우 스승님의 은신처를 발견했다. 순식간에 그들은 뒤로 순간이동해 젊은 청년의 가슴을 꿰뚫었다. 윤호는 동료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절망 속에 소리쳤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잔인하게도 그 청년은 머리를 잃고 말았다. 회장은 분노에 휩싸여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지만 목덜미를 붙잡히고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민봉의 뇌를 흡수한 이 생명체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동료의 말을 전했다. 도망쳐라 윤호. 나는 개미왕이다. 이어서 그들은 우리를 너무 약하다고 비웃었지만 개미호왕을 쓰러뜨렸기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개미왕은 우리 왕이 어디 있는지 물었고 밖에서 강한 존재를 감지하자 우리를 살려두고 이유를 찾으러 떠났다. 지금 우리 모두 너무 약한 상태였다. 일벌들이 돌아오고 있어 탈출구는 없었다. 장면은 곧 고츠루지에게 바뀌었다. 그는 지금 다른 이들과 연락을 시도 중이었다. 현재 일본 측에는 5명의 헌터만이 살아남았다. 본부에서는 상황을 알고 연락해왔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죽은 자들은 모두 약하다고 여겼다. 한국 헌터들에 대해 묻자 그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수천 마리 개미 앞에서 귀환하는 건 불가능했다. 이번 공로는 모두 일본 측에 돌아갈 것이다. 본부는 안전을 위해 철수를 명령했다. 다른 헌터들이 모두 떠나려던 찰나 한 명이 개미왕에게 살해당했다. 고츠루지는 부하들에게 먼저 도망가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남아 대처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헌터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대가 발산하는 기운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가 그 개미가 왕인지 물었을 때 고츠는 깜짝 놀랐다. 이 개미가 말을 할 줄 알다니. 상대의 마법 기운은 진우와 매우 닮아 있었다. 그 순간 머리가 떨어져 개미 둥지 안으로 굴러 들어갔다. 헌터들은 수많은 적 앞에서 버티려 애썼으나 모두 한계에